타란티노의 헤이트풀 에잇 개봉을 맞이해 저희 팀 멤버 4명이 각자 선정한 타란티노의 최고 걸작과 최고 졸작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타란티노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또 타란티노가 뭐 하는 놈이야? 예, 제가 또 바쁜 와중에 타란티노 책을 2권이나 사고 럼펀치 제키 브라운의 원작 소설까지 샀는데 졸라 길어. 럼펀치는 한 페이지도 못 읽고 타란티노 책을 또 한 권 커피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서 대단하십니다. 예, 조사를 좀 했습니다. 아이고. 예. 타란티노 어머니가 코니 맥큐라는 여성이네요. 예. 아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던 아일랜드와 체로키 인디언 혼혈이래요. 타란티노 엄마다워요. 16살 때 야하. 5살 연상의 법대생을 만나서 저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저런. 16살 때. 그것도 자기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네. 그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집에서 벗어나려고. 아주 진취적인 여성이었군요. 근데 아버지는 별로 애를 원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럼 나 혼자 키워 이 새끼야. 이래서 타란티노는 친부에 대한 기억도 많지 않고 그 이후에 친부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내 자식들이 그렇지. 응? 그렇게 16살 된 엄마 사이에 태어난 타란티노는 1963년 3월 27일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태어났네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 키웠대요. 애가 애를 키운 거죠. 그렇죠. 애가 애를 키운 거죠. 근데 이 16살이란 나이가 참 묘합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과속 스캔들이 생각나는군요. 이름이 타란티노.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태리계 이탈리안 쪽에 가깝죠? 이탈리안. 네. 그럼 이탈리안이랑 아일랜드 혹은 인디안 혼혈이네요. 이탈리안, 아이리시, 인디안이라고 하면 요즘 네이티브 아메리칸라는 미국 원주민이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세 개의 피가 섞여 있는. 이게 보니까 혼혈 자체가 미국에서 주류가 될 수 없는 혼혈이 혈통이네. 아이리시도 그렇고 이탈리안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인 그 개신교도 WASP가 주류가 되는 사회에서 약간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계보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마이너로 갈 수밖에 없지. 마이너 될 수밖에 없는 혈통이구만. 삐뚤어지고 말 테야라고 하면서 다 자라난 거야. 쿠엔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엄마가 TV 드라마 당시에 버트 레이놀즈가 연기했던 건스모크라는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여기서 버트 레이놀즈가 인디언 대장이라는 퀸트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이름이랑 또 정반대로 포크너의 소설에서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와서 합쳐서 쿠엔틴이라는 이름을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엄마 감각이 좀 있으셨네. 엄마가 또 엄청난 영화광이고 타란티노 못지않게 고집도 더럽겠어요. 타란티노가 엄마 닮아서 어려서부터 고집이 굉장히 셌는데 말 안 듣는 아이. 어릴 때 보면 밖에 나가서 막 욕 배우잖아요. 타란티노가 어느 날 불쉿이란 욕을 배워왔대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거 먹어 그러면 불쉿. 야 빨리 불 끄고 자 그러면 불쉿. 하도 욕을 해가지고 어느 날은 타란티노 엄마가 타란티노 입을 비누로 씻어주기까지 했다고 그러네요. 불시을 말할 때마다 비누로 한 번씩. 그 엄마도 비록 16살의 어떤 일탈행동을 통해서 타란티노를 낳긴 했지만 막상 또 부모가 되고 보니 내 자식만은 입에 걸레를 물고 말길 바라면서 씻어줬나 본데 그 장면을 보니까 딱 저게 생각나네요. 그 터네이셔스 D에 보면은 잭 블랙이 어린 시절에 마구마구 욕을 하니까는 아버지가 이 혁대를 풀러가지고 째지면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면서 우리 집에서는 그런 험한 말은 쓰면 안 되라고 얘기했던 타란티노한테는 채찍으로 때려서 아버지가 없었던 거지. 응? 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F월드 같은 거 많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그 어린 아이가 엄마가 일로 와 밥 먹자 그러면 엄마 조까 막 이런 거죠 거의. 끊임없이 정말 욕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렇게 욕을 많이 하지 영화 속의 캐릭터들도.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다 보니까 둘이 자꾸 충돌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이 타란티노가 아버지가 한 두세 번 이후로도 바뀌었어요. 엄마가 계속 재혼을 하면서 엄마가 타란티노와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 혹은 새 아버지와 타란티노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게 결국 영화였다고 합니다. 얘 데리고 극장이라도 좀 가요. 당시엔. 그리고 이 어머니 코니 맥큐가 워낙 영화를 좋아해서 이 엄마가 이소룡 팬이래. 그래서
이 아들하고 자기도 영화를 좋아하니까 관람 등급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타란티노를 데리고 영화를 보러 다녔대요. 타란티노와 닥터님의 공통점이 바로 엄마가 네. 어렸을 때부터 극장을 데리고 다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는 그 극장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극장 좌석 사이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엄마 저게 무슨 얘기야?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한 명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도 있고 한 명은 세계적인 비정규직도 있고 진짜 세상 참 에이 아, 영화를 찍었다면 닥터님도 타란티노스러웠을지도 모르지. 이 엄마도 또라이인 게 타란티노가 타란티노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큰일 납니다. 네, 타란티노 어머니도 또라이인 게 타란티노가 밤비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 싫어했대요. 근데 그거를 타란티노 엄마가 아이고 내 자식 역시 내 자식이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더라고요. 밤비나 덤버 같은 착한 애니메이션 보면은 짜증 난다 이거지. 그러면서 타란티노가 9살 때 한 영화를 봤는데 무척 충격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 카누를 타러 젊은이들이 강상류를 올라갔다가 살인마들을 만나서 성추행을 당하는 영화. 바로 그 유명한 존 부엄의 존 부어맨의 딜리버런스. 딜리버런스. 우리나라에서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했던. 예. 이 영화의 영향력이 사실은 그대로 등장한 게 바로 펄프 픽션이죠. 펄프 그렇죠. 픽션에서 아, 예, 그치. 동성 간의 성폭행이 일어나죠. 소위 말하는 백어택 당하는 예. 바로 그 장면. 예. 그래서 타란티노 엄마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남편한테도 타란티노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라. 둘이 그렇게 교감을 좀 쌓아라. 그러니까 아들하고 자기 이 새아버지하고 예. 자기 새 남편하고의 어떤 어색한 사이를 풀 수 있는 관계로서 같이 영화 보러 가기를 계속 권했고 자기가 데리고 다녔듯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본 영화가 대부, 스카페이스, 뭐 침실의 표적, 지옥의 묵시록 같은 이런 영화들 보러 다녔대요. 그리고 도통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답니다. 타란티노는. 예, 오직 영화 이야기만 했었고 대단한 건 타란티노 엄마 코니 매큐 자체가 IQ가 자기가 IQ가 165인데 내가 어려서 타란티노 IQ를 재봤더니 한 번은 155, 한 번은 160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머리가 좋은 것만은 틀이 없어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 제가 만나보 얘는 머리 돌아가는 게 정말 웽 소리가 날 정도로 돌아가는구나. 머리가 뛰어난 건 틀림 없습니다. 예. 근데 타란티노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말하길 좋아했는데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 부족 현상 거기에 지나치게 산만하고 너무 활동적이다라는 평가 때문에 심지어 선생님이 그 리탈린이라는 약을 처방약을 복용하기를 권유하게 됐는데 ADHD 처방약인가요? 정확히 그 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산만했기 때문에 집중력 성장을 위해. 우리 어머니는 타란티노 엄마하고 공통점이 없었는데 저는 타란티노하고 좀 공통점이 있었군요. 저도 어렸을 때 부잡스럽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커서도 어렸을 때 꽤 부잡스러운 아이였겠어요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인데 타란티노만큼 부잡스럽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타란티노 같이 되지는 못하고. 형님 타란티노만큼 말은 많으세요. 타란티노 발끝에도 못 찾아갑니다. 예, 저도 타란티노 얘기 전에 타란티노 만났을 때, 야, 정말 이 새끼는 나보다 머릿속의 엔진의 용량과 혀의 엔진의 용량이 내가 뭐 500cc짜리 오토바이면 얘는 거의 4000cc짜리 그냥 머슬카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당시에 이제 제가 타란티노를 만나서 그때 이제 뭐 펄픽션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사인을 받고 싶었지만 꾹 참았던 게 속으로, 너 타란티노, 나 스탠리, 너나 나나 뭐 나이도 같고 나중에 뭐 나도 영화 할 거니까 그때는 제가 영화 하기 전이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내가 너한테 사인 받았다가 나중에 한 10년 뒤 20년 뒤 만났을 때 스탠리 너 그때 나한테 사인 받은 놈이잖아. 그래서 쪽팔릴까 봐 사인을 제가 안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받아둘 걸.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너 펄프 픽션, 나 테마로 그렇게 나왔잖아. what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타란티노가 거의 무명이었어요. 왜냐면은 펄프 픽션이 개봉하기 전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 개봉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타란티노는 16살 어머니 코니 매큐가 자신을 낳은 그 나이 때 정확히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샵을 들락날락거리고 심지어 이제 비디오 아카이브라는 비디오 점퍼에서 그러니까 테네시에 살다가 LA 쪽으로 이사를 했죠. 예. 비디오 아카이브는 저 LA 쪽에 있는 그 비디오 가게였던 것 그래서 같은데. 영화관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게 이 타란티노가 15살 때 책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대요. 그때 그 훔쳤던 책이 스위치란 책인데 작가가 누구냐?
바로 엘모 레너드. 엘모 레너드. 15살 때부터 벌써부터 엘모 레너드 미래 자신의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작가의 책을 읽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타란티노한테 교육은 딱 이것만 있었으면 됐던 거예요. 문자 해독 능력과 사칙 연산만 배워주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마치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스스로 지식을 습득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연산 능력이 굉장히 딸립니다. 실제로 책에 나오더라고요. 간단한 계산조차 굉장히 못한대요. 근데 플롯은 그렇게 치밀하게 설계를 한단 말이야. 또라이들은 좀 틀려. 달라. 또라이들은. 그 왜 지금 저 응팔에 모델이 되고 있는 이창호 그 국수 같은 경우도 운동화끈도 자기가 못 맬 정도로 어느 한쪽으로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 타란티노도 어느 한쪽으로 발달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샵에서 정말 대단한 영화광들과 영화 토론을 했는데 그 중에 타란티노 못지않은 영화가 한 명 있었죠. 바로 로저 에버리라는. 로저 에버리. 로저 에버리는 이후에 타란티노에 아주 끈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로저 에버리 이야기는 좀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고 생각해보면 이 비디오 아카이브라는 데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비디오 보면 인기 있는 작품들 전면에 진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타란티노를 포함한 종업원 새끼들이 지네가 좋아하는 영화 지네가 좋아하는 것만 진열을 하니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군대 이제 선배가 비디오 가게를 열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제 비디오 가게를 열었는데 저보고 네가 영화를 좀 아니 배열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위주로 딱 그러면 망하는 거야. 정면에 딱 들어가면 홍콩 영화와 공포 영화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이렇게 배려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안 빌려가더래요. 나중에 다 바꿨다고. 이 비디오 아카이브, 이 비디오샵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작별이라는 코너를 만들어놨대요. 그게 뭐냐면 타란티노가 돌아가신 감독들의 작품들을 진열해놓는 섹션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구로자와 아키라 섹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인데 근데 그때는. 살아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타란티노는 뭐냐, 어떤 영화사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화가 좋았던 그쵸, 거고 예. 이런 고전 만든 사람은 이미 죽었겠지 뭐. 이러고 섹션을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구로자 아키라 감독님은 생존해 계셔서 그 코너를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란티노야말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고 더더군다나 뭐 영화학교나 필름스쿨에서 영화과에서 영화를 제대로 공부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영화적 독서량이 엄청 나가지고 아마 그 시절에 로저 에버리 말고도 여러 친구를 사귄 모양이겠죠. 자료를 보니까는 그 범피 아까 저기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라고 당시 히트했던 영화 중에서 거기 배우로 나왔던 데니스 트로이라는 친구도 그 시절에 타란티노를 알았나 봐요. 비디오 아카이브 근무 시절에. 그래서 소문을 들었답니다. 아주 판타스틱한 비디오 가게 점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만났더니 이 친구가 굉장한 영화광이었고 영화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때부터 타란티노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로 유명한 비디오 가게 점원이었더라는 거지. 전설적인 비디오 가게 점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비디오 가게 점원. 그 타란티노가 재밌는 게 배우의 꿈이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가 되고 싶은데 외모 콤플렉스가 좀 있었나 봐요. 턱 때문에. 그래서 성형외과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의사가 외모가 개성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냥 그렇지. 수술을 안 했다는 뒷이야기도 있어요. 연기학교에 가서 연기도 좀 배웠다고 하죠 아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비디오 점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대본을 쓰죠. 시나리오를 쓰죠. 그 작품이 바로 트루 로맨스. 예. 처음으로 판매한.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트루 로맨스가 영화 되는데 뭐 디테일한 거는 뭐 말씀드리지 않고 원래 감독으로 내정됐던 사람은 또 우리과라인 감독이죠. 매니아캅이라고 코데일 만들었던 윌리엄 러스티그 감독의 처음에 타란티노가 원했었대. 우리 정서하고 맞는다. 예. 이 감독 연출해주면 좋겠다. 윌리엄 러스티가 매니악도 만들지 않았었나요? 예. 근데 상당히 비스러운 사람이군요. 근데 나중에 토니 스콧이 자기 시나리오에 관심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만 토니 스콧 잘 나갈 때지 뭐 탑건이니 해가지고. 그래서 타란티노가 지가 감독으로 원했던 윌리엄 러스티그를 또 쫓아내기 위해 계략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뜨려고. 왜냐면은 윌리엄 러스티가 찍었을 때하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저런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내가 무명의 시나리오 작가인데 갑자기 최도훈 감독이 내 시나리오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던 배태스러운 이 파고 감독을 어떻게 하면 그 전까지 파고 감독 만나가지고 형이 찍어줘야지 내 영화 잘 될 수 있어 이러다가 갑자기 최도훈 감독이 관심을 보니까는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아 비정해. 그런 인정 사정 없어 영화판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트루 로맨스는 토니 스콧 감독이 연출을 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게
이 타란티노가 탑건을 보고 예. 비난을 했던 게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탑건의 톰 크루즈는 예. 게이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동성애적 서브텍스트를 가진 사회 전복적인 영화라고 비난을 했었대요. 탑건을 보고. 탐 크루즈가 너무 잘생기니까 배 아파서 한 얘기일 걸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 스콧이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지니까 네. 트루 로맨스를 맡겼고. 아유, 돈 벌어야죠. 근데 원래 탑건의 오리지널 발언자는 로저 에버리잔. 그렇죠. 예. 그래서 시나리오 각색도 결국은 타란티노가 정말 성격이 그런 게 자기 시나리오 손대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손댄 내추럴 본 킬러의 올리버 스톤은 예. 욕을 타란티노가 유일하게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질문자가 올리버 스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침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추럴 본 킬러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영화가 돼요. 다른 영화죠. 근데 트루 로맨스도 사실 제작진에서 시나리오를 좀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타란티노가 거부하자 친구인 로저 에버리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좀 수정을 해줬다. 수정을 예. 결론이 많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원래 트루 로맨스도 예. 비극적인데 네. 로저 에버리가 그냥 다 해피엔딩으로. 죽고 끝나버리는. 아니 근데 그 타란티노가 무명이던 그 시절에 감독으로 데뷔하기도 전에 자기의 시나리오가 두 편의 예. 유명 감독한테 시나리오 됐다라는 게 영화가 됐다는 게 당시 올리버 스톤 진짜 천하의 올리버 스톤이었고 지금이야 마태이가 많이 가셨지만 그 토니 스콧 불행하게도 뭐 인생을 마감하긴 했지만 그 얼마나 잘 나가는 진짜 A급 감독이었거든. 당대 최고의 흥행 감독들이었죠.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무명의 시나리오 작가가 뭐 유승환이나 최동원 감독의 선택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그 어떤 행운은 아니고요. 타란티노가 이 트루 로맨스를 토니 스콧 감독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 4년 동안 헐리우드에서 명함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보냈대요. 그렇지 보냈지. 보냈고 심지어는 배송비가 없어가지고 착불로 시나리오를 보냈대요. 그 영화사 이 새끼 어떤 새끼인데 착불로 뭐야 이 새끼 뜯어보기도 싫은데 반성해버려. 응? 결국 이렇게 트루 로맨스나 내추럴 본 킬러 같은 시나리오를 거쳐서 로렌스 벤더라는 제작자를 만나죠. 근데 이 로렌스 벤더를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샘 레이미 편에서 얘기했던 샘 레이미의 중학교 동창이자 이블 데드 2의 그 저주 걸린 손 그 부분을 바로 착안했던 스카 스피겔이라는 예. 제작자를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모였구만. 스카 스피겔이 바로 자신의 영화 인터루드의 예. 제작자였던 로렌스 벤더를 소개시켜줬고 이 로렌스 벤더와 타란티노가 힘을 모아서 만든 영화사가 밴드 어파트. 그렇죠. 밴드 아파트. 책에 좀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타란티노 말고 그 스콧 스피겔의 인트루드를 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 DVD까지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타란티노랑 친구 먹으면 되겠네. 또 우리가 또 이렇게 B급 영화를 좋아하다 보면 이렇게 또 샘 레이미와 타란티노가 연결이 돼요. 근데 스카 스피겔이 로렌스 벤더 말고 또 한 명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타란티노한테. 이건 조금 나중 얘기인데 뭐냐면 이블 데드 2에 특수 효과를 했던 커츠만인가 그런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을 또 타란티노를 소개시켜줘서 네. 이 커츠만이 타란티노한테 야 나 좋은 아이디어인데 내가 트리트먼트밖에 못 썼어. 특수 효과 많이 들어가는 공포 영화야. 네가 대본 좀 써줘. 그게 뭐죠? 바로 프롬 더스크 틸 던. 방언에서 새벽까지. 방언의 새벽까지. 연출은 타란티노가 안 했죠 그거는. 로드리게스. 이렇게 하여튼 스카 스피겔이 또 샘 레이미의 절친이자 타란티노한테 많은 영화 세계의 입문으로 이끌어줬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둘이 밴드 어파트라는 영화사. 이 영화사도 이름을 이렇게 진 계기는 고다르하고 예. 관계가 아마 있을걸요? 고달의 구계자들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따온 거죠. 예. 저기서 나오잖아. 몽상가들에서도 예. 구계자들 장면 나오죠. 예. 몽상가야 뭐 영화에 가는 영화니까. 예. 그러니까 타란티노 자체가 뭐 우리가 영향을 받은 감독을 얘기할 때 뭐 홍콩 그다음에 세르지오 레오네 얘기하지만은 그냥 모든 영화를 거의 다 봤어 타란티노는. 예. 프랑스 영화든 뭐 가릴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밴드 어파트를 통해서 만들게 된 영화 저수지의 개들이죠. 뭐 타란티노 소개는 그 이유는 너무 유명해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저수지의 개들이 92년도에 개봉을 했고 2002년도에 저수지의 개들 10주년을 기념해서 DVD가 재출시되면서 예. 거기 이제 하비 케이터라고 인연이 나와요. 하비 케이터 인터뷰도 나오고 그때 이제 하비 케이터이 그 말을 했다고 하더만요. 이제 시나리오를 보내서 저수지의 개들 시나리오를 보내서 예. 하비 케이터이 출연을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불렀답니다. 뉴욕으로 로렌스 밴더하고 타란티노를 불러가지고 야 나 이거 할게 출연할게 그리고 내가 공동 프로듀서로 돈도 모아줄게. 너네끼리 모으는 것보다 내가 또 출연한다 그러면은 참 좀 되지 않겠니? 당시 하비 케이틀은 뭐 탑스타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영화배우로 예. 어느 정도 알려져 개성 있는 있었고 조연 개성 있는 배우였죠. 조연 배우이자 뭐 저수지 얘기들이 아니라 택시 드라이버에서 그 포주로 예. 나왔었고 그 원래 저 지옥의 목시록에서도 하비 케이텔이었죠. 그 역할 예. 그 마틴 신. 마틴 신의 예. 역할이었는데 예. 이제 찍고 나서 러시필을 보고 코폴라가 얘 아닌 것 같아서 잘라가지고 좌절 모드에 어쨌든 있을 텐데 하비 케이텔 지금으로 보면은 글쎄요 지금 말고 한 4년 전에 유해진 당시에 그러니까 저수지의 기들이 들어갈 때가 유해진이 막 그 인지도를 올리고 지금의 유해진은 거의 뭐 주연급이라고 해도 뭐 그렇죠. 과언이 아닌데 4년 전 5년 전에 유해진 내지는 뭐 한 3년 전에 마동석 내지는 그 오달수의 한 7년 전 모습 정도 되는 그런 예.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비 케이텔이 이제 타란티노를 불러가지고 이제 나 이거 할게. 내가 코프라도 해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예. 야 미국으로 또 LA 돌아가자 하면서 그때 에피소드 들어보면은 하비 케이텔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예. 얘네들은 이제 이코노미를 끊어줬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그렇죠. 야, 내 돈으로 끊어주는 거야. 예. 너희들 꼬우면은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이 돈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타. 농담 진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예. 저수지의 개들의 대성공으로 그렇죠. 이제 비즈니스를 타게 돼. 그리고 또 저수지의 개들 그 같은 시기에 아벨 페라 감독의 악질 영화를 또 찍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서로 다른 캐릭터를 그때 하비 케이텔 바빴어요. 지금도 왜 통계를 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가장 영화 많이 출연한 배우가 유해진 아니면 오달수일 걸. 그렇죠. 예. 오히려 더 이 출연 빈도도 많고 천만 배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하비 케이텔이 근데 정말로 도움 많이 준 게 배우 캐스팅하기 오디션 보러 가야 되는데 그 교통비마저 없었을 때 하비 케이텔이 그러니까 물론 자기는 포스트 클래스 탔지만 예. 교통비 대주고 예.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은인이에요. 네. 하비 케이텔 애들한테 은인이었다. 정말 도움을 많이 줬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비 케이텔이 붙고 나서 또 한 명의 전설적인 제작자가 붙죠. 그 몬티 헬만이라고 그 전설적인 B급 영화 아마 부천 영화제에서도 아마 회고전 했었을 거예요. 네. 저는 이 양반 영화 한 편도 못 봤어요. 근데 그 몬티 헬만이라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누구야 B급 영화 황제 누구죠? 로저 코만. 로저 네, 로저 코만하고 많이 같이 작업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로저 코만이 뭐 프로듀서한 영화에 연출 많이 한 것 같아요. 로저 코만하고 같이 일했던 예. 사람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수지의 개들이 제작이 됐죠. 저수지의 개들로부터 타란티노의 성공 신화가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저수지의 개들을 타란티노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죠? 접니다. 그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타란티노의 걸작과 이 졸작을 얘기하면서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이제 파고님이 타란티노의 개인사를 쭉 얘기하면서 영화 감독 데뷔하기 이전까지를 얘기하셨다면은 저는 이제 감독 데뷔한 이후의 얘기를 좀 산업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의 타란티노가 있게 만든 또 하나 인물 중에 하나는 역시 와인스타인 형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까지는 와인스타인을 만나기 전에 했습니다만은 이제 펄픽션부터 우리가 가장 최근에 봤던 헤이트풀 에잇까지 와인스타인 형제가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 그 의리, 감독과 프로듀서의 관계, 제작자의 관계를 계속 지켜왔는데 왜 제가 와인스타인 형제를 얘기하냐면은 가끔가다 저희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와인스타인 형제야말로 헐리우드에 가장 유능하면서 가장 독살스러우면서 가장 무자비한 예. 이 프로듀서의 대명사이고 당시에 이 와인스타인 형제는 미라맥스라는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라맥스는 아빠인 맥스와 엄마인 미리암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네. 미라맥스라는 이름을 했고 준 메이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워너나 폭스나 디즈니를 제외한 인디펜던트로서 가장 빵빵한 영화사였어요. 이 미라맥스 자체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빵빵한 이 상업적 성공과 또 뭐가 미라맥스가 특징이 있었냐면은 아트 필름 예, 그렇죠. 저예산 영화 보급의 명가로서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저예산 영화 아트 필름 보통 꿀꿀하고 돈이 안 되고 지낼기로 하는 영화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인슈타인 형제는 인디 영화나 아트 영화로 손 대는 것마다 대성공을 시켰습니다. 돈을 되게 만들었죠. 돈을 되게 예. 아트를 가지고 돈을 되게 만든 사람들이고 물론 이 사람들의 첫 제작 작품은 아트는 아니었어요. 버닝이 예. 그렇죠. 미라맥스의 버닝. 첫 작품이었습니다. 전지가요로 목 자르는 예. 요걸로 돈을 좀 많이 낸 다음에 이 형님들이 이제 돌려가지고 했는데 왜 제가 얘기했냐면은 타란티노가 영화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찍는 감독이긴 했지만 타란티노라는 상품을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든 그 공의 뒤에는 이 와인슈타인의 형제의 그 능력이 예. 꼭 있었다라는 거고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냔 말이죠. 와인슈타인 형제가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영화 제작자 중에서 반지의 제왕을 수입했던 영화사 대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이제 미라맥스하고 관련을 맺고 이 와인슈타인 영화를 수입을 했고, 그러니까 혹시 TWC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와인슈타인이 사실 깡패인데 생긴 것도 마피아처럼 생겼잖아요. 마피아, 실제로 거의 깡패야. 근데 내가 무슨 의리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리나라 이 수입사 사장이 맞다. 계속해서 와인슈타인 영화를 이제 수입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미라맥스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당시만 해도 이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영화를 막 수입하고 배급할 때인데 지금은 없어진 D라는 대기업의 지읒 뭐 영화 사업 담당 그 부사장이 와인슈타인 형제를 따로 만나가지고 자기가 대기업 임원이고 부사장이니까는 어이 와인슈타인 왜 자꾸 한국에서 온 그 조그만 업자하고 거래해, 나하고 직거래 트자고 걔 까내고 앞으로 내가 돈질 좀 해가지고 당신 여가 비싸게 사줄 테니까는 나한테 직접 넘겨, 반지의 제왕에게도 뭐든 괜찮았으면 다 넘겨. 그럴 때 한마디로 와인슈타인이 족가세요, 꺼져주세요 한 다음에 그 한국 자기네들이 원래 거래하던 그 사장을 불러다가 야 좀 전에 그 D 회사의 지읒 사장이 뭐라 그런지 아냐? 너 까내고 나랑 직거래 투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아주 망신을 줘가지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반지의 제왕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입을 굉장히 해서 저렴한 가격에 돈을 굉장히 많이 수입했고 버셨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고, 물론 그걸 수입했던 그 한국 영화 제작자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게 이 사람이 말이죠. 미라맥스 들어갈 때마다 리셉션에 있는 여직원부터 구워 삶았답니다. 너 왜 이렇게 이쁘냐 해서 선물 공세하고 그래가지고 이 와인슈타인 회사를 자기 걸로 만드는데. 저희가 잡지에서도 한번 읽었었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면 한국이 가죽이 싸잖아요. 가죽 자켓 같은 거 미국에 비싸니까 가죽 자켓 같은 거 미라맥스 직원들한테 막 뿌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짝퉁인데 가죽 자켓 이런 걸 가서 야 수고했어 하면서 한마디로 그냥 펑펑 기마일을 쓴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공짜로 선물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 미스터 C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미라맥스의 분위기 자체가 그 회사의 우호적으로 될 수밖에 없던. 그래서 와인슈타인 형제의 이 행태 자체는 다소 비신사적이고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의리도 있고, 그래서 타란티노와의 의리 관계도 20년 넘게 유지가 된 거예요. 와인슈타인 형제의 공로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 영화 많이 볼 때부터 미리 뭐 쌍제이 같은 양반한테 쌍화차 이런 것 좀 보내고 그랬어야 됐는데. 인간 사회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건 그렇고 그 저수지 개들을 왜 좋은 영화로 생각하시는 그 얘기는 본격적으로 아니 사람 들어볼까요? 그 이후에 영화 세계는 뭐 다들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바로 그냥. 그럼 일단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각자 베스트하고 워스트를 꼽아보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우리 토론해보죠.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요것만 얘기할게요. 저의 베스트는 저수지의 개들이고 저의 워스트는 그 데스프루프입니다. 파고님은 뭐예요? 저의 베스트는 제키 브라운이고 워스트는 장고입니다. 제키 브라운은 너무죠. 그래요. 그럼 또 병자님은? 저는 제가 최고로 꼽는 영화는 바스터즈, 잉글리어스 버스터즈고요. 거친 녀석들. 워스트는? 최악은 데스프루프입니다. 저하고 일치하네요. 저는 최고는 펄프 픽션이고 최악은 장고입니다. 펄프 픽션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굳이 최고라고. 아니 알려졌다고 최고 알 필요 없지. 알려진 거하고 최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행히 헤이트풀 에잇이 최악은 아닌가 보네 다들. 다행입니다. 아니 뭐 헤이트풀 에잇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다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기를 한번 뭐 어떻게 아니 저기 진행을 했어요. 뭐 얘기를 하시죠. 발제를 먼저 하시죠. 저보고 얘기를 하란 말인가요? 네, 왜냐하면 먼저 발제하고 먼저 좀 까이시라고. 저수지의 개들에는 타란티노 영화의 모든 원형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타란티노 영화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폭력모사와 아까 얘기했던 대사로 이끌어가는 말로 이끌어가는 영화라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폭력 묘사로 놓고 그것 때문에 사실 타란티노가 피가 아주 낭자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헤모그로빈의 시인이다 아니면 폭력의 미안이다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저수지 얘기를 보면서 그 팀 로스가 총 맞아서 막 죽어갈 때 피가 정말 바다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좀 오버 아닌가. 근데 타란티노가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신 총 맞았고 죽어가는 사람 봤느냐. 실제로 총 맞은 상태에서 배에 빵꾸가 나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방치가 되면은 그렇게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는 리얼리티를 위해서 그렇게 연출한 거지 과장한 게 아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보통 영화에서 총 맞으면 펑펑 쓰러진 거나 보지 그렇게 피를 흘리고 방치된 거 못 보거든요. 그게 제 경험인데
군 시절에 차사에 끼어가지고 어깨가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 아, 아하. 어깨가 이렇게 부러지면서 양쪽을 이렇게 부러진 뼈가 양쪽을 이렇게 뚫고 나왔는데 그러면 보통 피가 1리터가 빠진답니다. 근데 이야. 이거 처음에 더듬다가 부러진 곳이 없는 것 같길래 씩 웃으면서 일어났는데 어깨가 박살이 나가지고 아하. 앉으면서 좀 멋쩍어가지고 이렇게 잠시 앉았는데 한 피가 몇 1터 초? 빠질 정도면 예. 기절인데. 그러니까 딱 한 10여 초가 지나니까 온몸에 피 같은 게 다 사라지고 굉장히 허해지면서. 추워짐. 그렇지. 그래서 타란티노가 보여준 어떤 블러디한 것, 요번에도 이제 헤이트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를 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왜 저수지의 개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꼽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뷔작이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은 감독들이. 예. 근데 저는 타란티노 영화의 거의 모든 원형이 여기에서 나왔고 이렇게 발칙하고 이렇게 센 영화라는 점에서 역시 저수지의 개들 넣을 만한 영화는 없고요. 이것저것 떠나서 사실 영화를 볼 때마다 말이죠. 직업적으로 영화를 보니까는 대개 영화는 수가 읽혀요. 예. 타란티노 이 작품 볼 때마다 저도 이미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차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을 때는 이미 지났을 텐데 왜냐하면 그 못지않게 충격스러운 영화들을 사전에 다 봤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새롭다, 충격적이다라는 경험을 한 경우가 겨우 없습니다. 저수지의 개들 이후로 타란티노 영화를 포함해서 이 저수지의 개들만큼 새롭거나 충격적인 영화가 없었어요. 거의 영화를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이 친구가 새로 발매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플롯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도 영화과가 많이 있고 뭐 전국 뭐 전 세계 영화과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영화를 배우지 않고 영화를 찍었을 때 영화가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첫 장면에서 그 저게 있잖아요. 식당에서 그 악당들이 네. 농담하는 장면에서 저는 그 장면부터가 충격이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카트와르의 규칙 보통 이렇습니다. 설정샷이 있고 대사를 줄 때마다 오버숄더샷, 반응샷 이런 식으로 카트를 안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처음에 영화를 볼 때 야 이렇게 뭐 막 무식하게 카메라를 돌렸어. 영화적인 편집이라든가 문법의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찍은 놈이네 이러고 영화를 봤는데 묘하게 그 율격을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주는 아우라에 빨려들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규칙이라는 게 새로운 어떤 창작 앞에서는 오히려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영화적인 문법을 새로 영상적으로라든가 내러티브적으로 영화적인 문법을 발명했다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디오라든가 자막을 번역할 때는 말이죠. 그 타란티노가 짓거리는 마돈나의 라이커 버진의 그 원대사의 묘미가 시대로 제대로 전달되기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대사를 한번 들으세요. 그게 말이죠. 차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 걸판진 성적 농담인데 그게 말이죠. 정말 고급의 취향은 아니지만 상당히 저열하지만 술자리에서 낄낄거리고 듣기에는 그거만큼 웃기는 농담이 없습니다. 타란티노가 마돈나 스튜디오에 한번 찾아갔었대요. 영화 찍고 나서 사과를 하려고 그랬나. 하여튼 예. 사람들이 그거 너무 심하지 않냐. 한번 찾아가서 얘기 좀 해. 그러고 자기 말이 맞을 거라고 이제. 근데 마돈나가 이렇게 메모 써줬대요. 예. 디어 타란티노, 라이커 버진은 남자를 밝히는 여자에 관한 노래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노래예요. 라고 메모를 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돈나도 또라이야? 내가 볼 때는 타란티노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밝히셨으니까 이제 우리 세 명이 한번 가지고 있는 이 저수지의 개들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뜯어 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단지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의 개들이 최고 걸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반론을 듣기 위해서지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뭘 또 전자를 깔고 그래. 열심히 그 앞에 실드를 다 까세요. 또 이렇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저수지의 개들 후지다 그러는 영화도 좆도 모르는 새끼들 이럴까봐 그러죠. 아니 자기 취향이라니까 나나 좋은 거지 다른 사람 싫을 수도 있어. 순수하게 취향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거 대부분 많이 동의를 하는데 제가 저수지의 개들을 최고로 꼽자는 이유는 간단해요. 만듦새가 너무 여전히 조악해 확실히. 조악하다. 예, 조악해 확실하게 조악하다는 게 느낌이 저는 확 오고 오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저수지의 개들 보다가 전 한번 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다가 자기 만든 영화가 최고라고 보기 좀 힘들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새로운 문법을 창조했고 굉장히 뛰어난 영화지만 뭔가 비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좀 헐겁고. 제가 이제 펄프 픽션을 최고로 꼽는 이유가 이것들이 헐거운 부분들이 다 꽉꽉 붙어 있다. 꽉꽉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수지의 개들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공백들이 있습니다. 공백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게 거슬리거든요. 펄픽션이 꽉꽉 들어차 있다는 점은 동의해요, 저도. 파고님은. 저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영화 문법을 창조했다. 도대체 저수지의 개들에서 수많은 영화들의 우라카이를 빼면 도대체 뭐가 새로운 것이냐? 그거는 제가 그거는 아까도 타란티노 영화 전체에 대해서 되는 질문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예. 우리가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영화는 기승전결로 가든가 거기서 플래시백을 통해서 과거를 불러오든가 어떤 형식 내에서의 일탈이 있었을 뿐이지 이것처럼 아예 영화를 갖다가 전체를 구술을 하는 형식으로 전체를 이렇게 만든 영화는 사실 이게 처음이거든요. 아 근데 왜 여기서 변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 아까 아니 서로 간에 토론하는 거니까. 제가 아까 새로운 문법을 창조했다라고 저도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구술적 형식의 영화가 그 이전에 있었던가 저는 없었다고. 글쎄요, 로버트 할트만 쇼컷 같은 거 좀 그런 뭐 표준 보이지 구술적이거나 않았나요? 말로 끌어간다는 점은 그럴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쇼컷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쇼컷으로 어떤 상황들을 연쇄적으로 배치를 해서 보여주는 거지. 이거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 다시 얘기하자면 이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이걸 쭉 가면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와서 끌어와서 이야기 전체를 맞춰가는 영화는 이 새롭다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완전히 새로운 거는 말이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지구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외계인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인간의 얼굴 비스꾸름한 외계인이 아니라 정말 지구하고 인간의 상상력과 지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외계적 생명체로 나타나고 칩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외계인들을 묘사할 때도 인간스러운 것, 나중에는 그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를 보더라도 사실은 그 판도라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 괴물들 보면은 다 지구상에 있는 괴물들을 우라카이 한 거거든. 따라서 지금 파고님은 그게 새롭다고 하는데 얼마나 새롭냐, 다른 영화 우라카이 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맞습니다. 우라카이 했어요. 특히 지적당하는 게 용호풍운이죠. 임영동에. 내가 이번에 용호풍운을 난 이 용호풍운을 봤는 줄 알았는데 강옥풍운을 봤더만 풍운 시리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용호풍운 이번에 내가 처음 봤어. 처음 봤는데 분명히 있어요. 언더커버 캅이라는 설정, 그 다음에 경찰과 범죄자 사이에서 우정을 느낀다는 설정은 그 저수지의 개들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빼놓고는 다 달라. 다 다르고 무엇보다 뭐가 새로우니까 내가 여기서 새로운 거라는 거는 전대 미문의 미증유의 새로움이 아니라 많이 봤던 건데 새로운 느낌으로 창조해서 이놈의 것이다. 이 사람의 고유한 것의 것이다라고 느끼는 새로움인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흔히 많이 얘기되는 플롯의 파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저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 캐릭터들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들 미친 놈이야. 근데 다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영화는 처음 본 게 악당이 있고 선인이 있고 내지는 악당 중에서도 좀 더 우리가 이입할 수 있고 선인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처럼 다들 미친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영화는 저는 여기서 처음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놀라운 건 어쨌든 타란티노가 뭐 제작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신인 감독 시절에 하비 케이타를 같은 배우와 그리고 당시에는 무명이었지만 여기 있는 배우들 다 짱짱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배우들을 통제하면서 즉 연극적인 미장센을 가지고 연기 호흡을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그 연출적 촉, 물론 얘기했던 대로 펄픽션에 비교하면 성기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여백마저도 나는 놀랍게 느껴지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웠다. 이전에 봤던 어떤 영화보다 새로웠다라는 점에서 저는 최고 영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타란티노 책도 좀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 타란티노가 본인의 입으로 그 용호풍운에 대한 오마주를 바쳤다라는 거는 좀 왜곡 같더라고요. 이게 처음 알려진 게 이제 모 사이트에서 사이트에 제보가 들어왔대요.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은 용호풍운에 대한 너무나 표절이다. 그래서 총겨누는 장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전문용어로 저도 이번에 보니까 멕시칸 스탠드 오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탠드 오프. 스탠드 오프. 둘이나 셋 사이에서 서로 총 겨눠서 서로 뭐 쏘지도 못하고 이러는 상황을 멕시칸 스탠드 오프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영화에서 따왔다라고 지적이 되니까 나중에 타란티노가 무슨 변명을 했냐면 나는 그 영화를 봤고 중요한 건
우리 집 지하실에 그 영화 포스터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란티노는 내 딴에는 오마주를 한 거다라고 예. 이렇게 짧게 직접 표현을 한것 대놓고 같은데 이제 오마주라는 표현 안 쓰고 예. 이제 거기서 반론이 나온 게 예. 내가 우리 집에 어떤 영화에 포스터가 있다고 그래서 그 영화를 표절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전까지 타란티노가 오마주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못 밝힌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영어 사실들을 보면. 풍운도 사실은 다른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타란티노가 특정 장면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걸 뭐 구구절절히 밝히지 않은 거는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굳이 타란티노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영화를 만들 때 내가 좋아했던 내지는 봤던 영화의 영향력이 은근히 나오게 돼 있어요. 타란티노 같은 경우는 아마 나하고 비슷하게 봤거나 나보다 훨씬 더 영화를 많이 봤었던 놈일 것 같은데 얘가 영화를 많이 보면서 영화를 만들 때 은근히 그 영화의 인장과 숨겨있는 묻어나오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란티노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봤을 땐 타란티노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타란티노 영화에서 뭐 뭐의 영향을 받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생각하는 없어요. 그런 거를 때문에 타란티노 영화를 거부하려고 그러면 타란티노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영화의 영향들을 받을 수 있고 오마주들을 바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모아다가 또 다른 단순한 표절이나 오마주 위에 새로운 것들을 창조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이 과연 저수지개들에서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저는 미친 에너지가 있는 거지.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는 미친 에너지가 보통 양식이나 캐릭터라든가 플롯을 따을 수도 있는데 딴 영화는 없고 타란티노 영화만 있는 게 뭐냐? 미친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영화적 기법으로 설명되는 것하고는 틀린 것, 다른 것 아닌가요? 그 영화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법과 예. 혼이 영화에도 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카로워 내 질문. 영화를 자 영화에는 당연히 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시나리오라든가 연기라든가 촬영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근데 알게 모르게 영화를 만든 사람들 아우라가 영화에 투영되기 마련이고 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0% 영화는 말이죠. 감독 생긴 대로 나옵니다. 아, 예. 영화 딱 보면은 저놈이 어떤 놈이었을 거라고 정말 내가 한국 영화 감독 중에서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런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실제 그 인물을 만나 보면은 정말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는 타란티노의 개인적인 그 풍취가 이 영화에 녹아 있고 나는 퍼스널리티가 이 영화에서 볼 수 없던 기존의 다른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영화가 저수지의 개들이고 지금 저 병자님하고 일치한 부분에서 데스프루프가 왜 최악의 영화라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너무 장난을 많이 쳤어. 아, 그건 저랑 그 평도 저랑 너무 정확히 일치하시는 어떻게 건데, 생각해요? 예, 예. 저도 데스프루프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어차피 가려면 끝까지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일본 속담에는 독을 먹으려면 접시까지 먹으라는 속담이 있는데 좋은 얘기네. 예, 저는 어차피 가기로 맘먹었으면 끝까지 가보는 게 좋지 않냐는 입장으로 가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때마다 화성특명이나 트로픽 선도 같이 조롱하려 그러면 진짜 끝까지 조롱을 아예 영혼까지 탈탈하다 조롱을 해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좋아하는데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버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데스프루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 나올 때쯤 마셰티도 그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그게 무슨 근데 예. 죄송한데 그게 무슨 말이죠? 가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 끝까지 가서 그걸 더 넘어졌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끝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끝을 넘어가지고 그래도 가서 무책임해 보인다는 뜻인가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자기 나의 생각한 끝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끝은 여기고 여기까지 가봐란데 타란티노니까 제가 예상하는 끝을 넘어서 너무 멀리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 저는 좀 너무 무성의하다는 느낌이 좀 박진님이랑 있던 저랑 게, 의견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데스프루프를 오히려 좀 변론을 좀 하자면 지금 영화들 이제 많이 좀 웹하드나 토렌트로 다운로드 보시는데 그 이전에는 뉴스그룹이라고 있었어요. 그 뉴스그룹에 보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영화들이 그렇게 올라와요. 뉴스그룹이 뭐 웹사이트 같은 거예요? 아니요, 뭐 그것도 영화 이렇게 뭐 자료들 주고받고 이러고 뭐 뉴스 같은 것도 주고받고 하는 사이트인데 그래요? 국내 사이트입니까? 이것도 아니 해외에서 주로 사이트. 운영하죠. 이것도 이제 경향신문 정 기자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 야 뉴스그룹도 벌써 한 10년 15년 됐죠. 이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정 기자님 출연 좀 해주세요. 타란티노가 그 글라인드 하우스 영화를 만들면서 재현하고 싶었던 B급 영화들은 우리가 다루는 B급 영화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에서 그렇죠. 다루는 B급 영화가 아니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미국에서 싼마이 중에 싼마이 영화들을 B급 중에 B급. 제목도 모르고 이런 영화들에 대한 어떤 오마주로 그 시리즈를 만든 건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영화들을 정말 기억도 못해요. 구해보면 그때 정서가 정말 데스프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 나가던 시절의 영화들 그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데스프루프가 예. 거기서 더 나갔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굉장히 장난기 가득하죠. 그래서 굉장히- 일부러 막 필름에 비 내리는 효과도 막 넣고 탈색 효과도 넣고. 예. 그 오히려 그 뭐죠 무슨 플래닛이죠? 그 플래닛 테러. 플래닛 테러는 예. 굉장히 떨어져요. 보면 플레인테는 굉장히 자기적이잖아요. 로드리게즈는 이게 굉장히 자기적으로 B급 영화 그리고 많이 안 본 티가 나요. 예. 로드리게즈는. 근데 데스프루프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이름도 모르고 봤던 고영화들 혹은 어려서 AFKN에서 봤던 그 수많은 밤에 금요일 밤에 하던 영화들의 분위기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데스프루프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장면은 영화가 2시간이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길 영화가 아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영화를 보면 미싱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싱 예, 릴. 예. 포함하면 이게 2시간이 넘으면 이게 B급 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이유 또 하나는 데스프루프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 왜 남의 돈 받아갖고 영화 찍으면서 왜 이렇게 장난을 심하게 쳐. 그런 장면은 네 친구들 할 때나 하지. 맞아. 개인적으로 관객의 입장에서 그런 장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저는 맞아. 그래서 예.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사실 저도 이제 생각해요. 이유가 하나 더 갑자기 좀 떠오르는 게 이 느낌이었던 것 같군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의 취향을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어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그 취향을 별로 강요당하는- 안 좋다고 생각한 느낌인 것 같네요.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그게 제 취향이거든요. 근데 저는 야 이런 취향의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즐길 놈 즐겨라고 선언을 한 게 오히려 난 그 시리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타란티노 영화 중에 제일 막 나간 건 그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영화가 예, 제일 블라인드 막 영화가 나갔어요. 딱 예.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 안 맞는 사람은 전만 보고 그냥 가면 됩니다. 아니 아까 얘기 내가 하다 말았지만 마셰티가 타란티노가 연출한 건 아니지만 아마 데스프로프 나올 때쯤 비슷하게 예, 나왔던 가짜 예고편을 가짜 예고편. 장편으로 만든 그러니까 거죠. 그 안에다가 마셰티 예고편을 넣고 예, 예. 나중에 진짜로 마셰티를 실제로 영화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마셰티를 보고 정말 크게 웃었던 거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피터 잭슨 특집할 때 얘기했지만은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빨래 주차는 꺼내라 줄넘기를 한다 그러는데 마셰티에 보니까 예. 정말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예, 예. 꺼내가지고 그걸 밧줄 삼아 뛰어내리는 장면이 나오더만요 정말. 근데 예. 마세티도 보면 그러니까 반짝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영화 전체적으로는 뒤후집니다. 후지되니까 그걸 예. 보고 나는 근데 그걸 보고 기발하다기보다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로드리게즈 자체가 아니, 굉장히 좀 떨어져요. 영화가 아, 그렇게 딸려 사실은 로드리게스가. 아까 저희 후기 게시판에 로드리게즈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전 로드리게즈 좀 별로예요. 로드리게스를 다루기에는 좀 탐량 미달이죠. 그리고 엘 마리아치 말고는 딱히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스파이 저는 키드 같은 거에서 돈 좀 벌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좀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되는데 로드리게스를 저는 로드리게스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뭐냐면은 저는 로드리게스가 타란티노에 비해서 보다치 웃음 코드에 맞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개그 코드에는 로드리게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로드리게스도 재지가 있는 감독인 건 틀림없지만 예. 타란티노만큼 미친 놈은 아니야. 타란티노에 비해서 예. 분명히 함량 미달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셰티가 그렇게 좀 황당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로드리게즈는 그렇게 B급 영화의 팬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갈 때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예. 가다가 자기가 브레이크를 딱 거는데 타란티노는 그냥 그냥 자기가 갈 때까지 가봐. 그러니까 로드리게스하고 타란티노하고 로저 에버리가 그렇게 절친이었는데 지금은 사이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예. 그 로저 에버리 킬링 조를 봐도 로저 에버리가 그렇게 영화를 훌륭하지 않아. 예, 많이 봤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근데 로저 에버리가 나중에는 사실 타란티노가 거의 7을 떨었을 정도였는데 그게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게 킬링 조 보면 내용이 뭐냐면 은행 강도하는데 자기 친구가 배신하는 내용이잖아요. 나 그거 되게 노골적으로 타란티노를 염두에 두고 든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로저 에버리는 각본에 대한 아이디어는 더 풍부하지만 연출가로서의 어떤 파워는 타란티노가 딸리는 건데 나중에 이제 한 친구가 더 잘나니까 한 친구하고 빈정이 상하는 거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가 20년가 보면은 몇몇 친한 감독들이나 친구들이 연합해서 영화사를 세워요. 근데 예. 시작할 때는 그 친한 감독이나 친한 친구들끼리 연합해서 영화사를 세우는데 작업을 해보면은 능력들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영화하면 잘 나가고 누구는 영화하면 못 나가는 거야. 근데 야 우리 친구끼리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친구는 친구고 사실 대중들의 평가는 그거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렇게 감독이나 몇몇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세우는 영화자들이 다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고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바닥은 자기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바닥이지 친하다고 해서 평가받는 바닥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저 에버리하고 타란티노 관계에서 묘한 게 그 트루 로맨스 그리고 내추럴 본 킬러도 사실은 원하는 거의 로저 에버리의 스토리에서 나왔고 예. 펄프 픽션에서 브루스 윌리스 부분도 사실은 로저 에버리 부분에서
타란티노 아예 그 부분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있었고 예, 그걸 가져왔어요. 사가지고 브루스 윌리스 에피소드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타란티노 영화 중에서 타란티노라고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많은 부분이 타란티노 아니, 것이 아닌 아닌 경우가 거죠. 많다 이거죠. 예, 예. 그 중요한 게 그래서 펄프 픽션에서 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로저 에버리는 그 스토리가 아니라 그 대본이 아니라 그냥 원작 정도로만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인간관계나 친구 관계를 보면은 남의 걸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은 고맙다고 표시라든가 인정을 하든가 뭔가 대가를 줘야 되는데 꿀꺽 받아먹고 자기 거 그냥 쌩 까는 거. 보통 우리는 그런 친구한테 에이 양아치 개새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스카에서 타란티노가 수상하면서 로저 에버리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해서 로저 에버리가 굉장히 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열받고. 그러나 에버리 부인이 예. 엿먹으라고. 여보 저럴 수가 있는 거야. 당신 쟤랑 친구라며. 그러나 저는 그게 바로 감독이라는 직업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감독이 뭐가 좋은 줄 알아요? 잘한 놈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도록 빨대 꽂아갖고 쪽쪽 빨아먹은 다음에 감독이라 이름 딱 올려놓으면은 그게 다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감독이야말로 정말 못난 놈이고 거듭 얘기한다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감독이고요. 그게 사실은 스필버그도 그랬고 큐브릭도 그랬어요. 다만 좀 더 나이스한 태도로 하느냐 그렇지 못한 태도로. 제일 못난 놈은 못난 감독은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를 보인 나머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샘 부리고 안 쓰는 게 더 못난 감독인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거 영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저수지의 개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술이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나는 근데 결론이 그건 것 같은데요. 타란티노의 에너지가 그 영화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하죠. 예, 예. 제가 선정한 타란티노의 최고의 작품은 제키 브라운입니다. 타란티노 작품 중에 유일하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죠. 그치요. 다른 예. 작품은 원작 소설이 없죠. 원작 소설이 예. 왜 타란티노가 제키 브라운의 최고의 작품이죠? 아이러니하지만 예. 원작 소설이 있고 각색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타란티노의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작 소설은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엘모 로너드 범죄 소설의 뭐 범죄 대가죠. 소설은 뭐 예. 대가죠. 여러 사이트들 보면 타란티노 영화 중에 별점 보면 제일 덜 받는 게 이 작품입니다. 네, 예.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타란티노 작품 중에 가장 덜 타란티노스러운 작품입니다. 예, 예.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못 만들었다는 뜻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아니, 물론, 합니다. 예. 영화 역사에 있어서 타란티노의 최고 걸작은 누가 뭐래도 펄프 픽션인 건 맞는데 저는 타란티노 개인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은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모순될 수는 있지만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작 소설을 백인 여성이었는데 흑인 여성으로 바꿨죠. 그리고서는 70년대 블랙 익스플로테이션의 여제와도 같은 팸 그리어를 캐스팅해서 제키 브라운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죠. 근데 이 영화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팸 그리어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블랙 익스플로테이션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 찬 영화는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그렇죠.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실망했던 점이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팽그리가 나오니까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겠거니 내용도 그럴 줄 알고. 그래서 샤프트 1971년에 나왔던 그렇지. 샤프트를 딱 떠올리고 딱 갔는데 영화가 다 완전히 달라. 그냥 범죄 영화야.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타란티노 영화를 생각하면 우리가 파블로브의 개처럼 당연히 이렇게 만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상을 깬다. 예. 그러니까 팸 그리어라는 블랙 익스플로이테이션 무비의 주인공을 캐스팅했다라는 거지 내용 자체가 그렇지는 않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저기 스탠 형님하고 이게 이유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기대했던 것을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또 최고 걸작으로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는 근데 거네요. 기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탁월한 게 아니라 이건 영화가 좀 뻔하고 그리고 너무 느슨합니다. 펀치감이 약해. 네. 제가 말하는 느슨함이 바로 그겁니다. 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 펀치감이 약하다고 그러시는데 이 영화의 원작 제목이 럼펀치예요. 펀치감이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타란티노 특유의 똘끼. 그 팸 그리어가 치밀하고 판모파탈적이긴 한데 너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야. 예. 똘끼가 없기 때문에 저는 타란티노 본연의 연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과 제가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지점은 타란티노 필모에서 다른 영화들은 다른 영화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 영화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유사한 영화가 없다. 그리고 타란티노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가진 캐릭터들을 유일하게 등장시킨 영화도 이 영화입니다. 왜냐 펀치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팸 그리어는 뭐 폭시 브라운, 커피 이런 70년대 익스플로테이션 영화에서는 직접 기관총을 들고 쏘는 캐릭터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지략으로 남자들을 연맥이는 지략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연봉 이 정도 받는데 그래서 내가 범죄에 끼어들었대. 여기서 걸리면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없고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굉장히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그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관조하는 사무엘 잭슨도 사무엘 잭슨도 그렇습니다. 빨리 백만부를 만들어서 나는 여기 은퇴해야 되겠다. 사무엘 잭슨이 그나마 이 영화 중에 유일하게 타란티노적인 캐릭터인데 사무엘 잭슨마저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캐릭터가 로버트 드니로예요. 거기서 바보로 나오잖아 로버트 드니로. 동네 바보. 이제 굉장히 심드렁하게 나와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근데 아무런 미래가 없는 인간이었어. 근데 정작 자기 미래가 걸린 돈가방을 가지고 이제 소동이 벌어지면서는 그 폭력적인 자기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건 타란티노 영화에 있어서 가장 스윗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엔딩의 키스씬? 그 전에도 사실은 그 주제곡 있잖아요. 그 음악 계속 흘러나올 때 그러고 로버트 포스터라는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 제키 브라운의 상대역으로 나오는데 타란티노 영화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캐릭터가 나왔어요. 사력 있고 배려심 많고 훈남이면서 제키 브라운하고 첫 만남에서 그렇죠. 그 슬로우 모션으로 그걸 보면서 눈동자 막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수뇌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캐릭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타란티노 영화가 또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런 영화는 다른 감독 영화에서 보면 바로 그렇죠. 저도 지금 이게 사실은 제가 제키 브라운을 꼽자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이질적이고 독특하고 그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성취를 이루는 영화인 건 맞는데 굳이 타란티노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사무엘 잭슨 말고는 다 정상적이란 말이지 캐릭터가 저수의 얘기나 펄픽션처럼 타란티노 영화의 즐거움은 또라이들이 나와서 벌리는 발광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데 여기 너무 정상적이야. 그러니까, 펀치감이 없어. 그 느낌은 이거는 타란티노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 가면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다는 변에서는 근데 연출 기법은 지극히 타란티노적이에요. 그렇죠. 음악의 사용이라든가 음악 사용도 그렇고 중요한 후반 범죄 그 부분은 좀 다 기존의 타란티노가 구술적이었다면 지극히 소설적인. 타란티노가 사실 초창기 싸워라, 작품 중에 싸워라. 영화 기법으로 제일 기발난 건 전 최동훈이 그거 따라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근데 그런 영화들은 예전에 다른 영화에서도 충분히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우리한테 그렇게 인상 깊게 보여준 영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그 말씀하셔서 나는 말에 제키 브라운 다시 보면서 야 최동원 영화랑 상당히 비슷하다. 제키 브라운을 최동원이 찍었어도 잘 찍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영화는 타란티노가 만든 전형적인 케이퍼 무비예요. 범죄 영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영화가 근데 타란티노스럽다고 느낀 장면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다루거나 컷을 나눌 때 관객들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컷이 이렇게 흘러가면 당연히 거기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관객들은 문법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타란티노스럽다고 느낀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극 중에 로버트 드니로하고 이제 브리짓 폰다가 이렇게 둘이 대화하다 브리짓 폰다가 갑자기 섹스할래요? 그러면은 갑자기 장면이 점프컷이 돼가지고 둘이 막 섹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아주 밑에 시간 3분 후라고 표시를 해요. 3분 굳이 자막을 달아줘 그거를. 자막을 안 달아도 사실 그건 시간의 흐름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정말 타란티노스러운 장난이에요. 사실은 섹스를 했지만 로버트 드니로는 3분을 못 버티는 벌써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무기력한 이중적, 성적으로도 무기력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타란티노니까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팸 그리어를 여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만들 수 있는 감독이 누가 있을까요? 그거는 캐스팅의 측면이죠. 타란티노, 일단 팸 그리어를 캐스팅할 만큼 타란티노가 이미 그때 파워가 생겼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흘러간 한물간 배우를 다시 불러서 영화를 만드는 거는 타란티노만의 전매 특허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타란티노 영화스럽다고 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타란티노적인 색깔과 인장이 이 영화 충분히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이지 옛 배우 캐스팅했다는 게 타란티노만의 고유용력은 아니지.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좀 더 훌륭하게 나왔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제가 주성치랑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 많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쿵푸어슬 영화적으로 정말 재밌거든요. 뭐 캐릭터 정말 짜임새 있고 스토리도 너무 멋지고 그 흐름이나 감독 너무 잘 만드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걸 주성치 영화냐라고 하면 그 주성치 영화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 잘 마찬가지인 만들었어. 거죠. 제키 브라운 정말 잘 만든 영화고 멋진 영화. 캐릭터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훌륭하고 여기 흐름도 너무 멋지고 타란티노 요소가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굳이 이걸 타란티노 영화라고 불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좀 이제 굳이- 그것이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어떤 예. 우리가 타란티노라는 이름에서 파블로브의 개가 된 듯한 타란티노 예, 예. 영화라면 의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믿고 있는 그런 믿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아니, 여보세요. 떡볶이를 먹으러 가서는 떡볶이 맛을 기대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쨌건 우리가 저수지의 개들과 펄프픽션은 좀 더 나아졌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싶었는데 아무 그냥 그 이후에 새로운 것이 그 뭐가 있었죠? 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다른 영화들이 새로운 영화가 나온 그래서 것이 있나요? 제가 펄프픽션을 최고로 꼽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순수한 타란티노 본연의 똘끼를 오히려 어깨 힘을 빼고 정말로 타란티노 본연의 연출력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정서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저는 동의하지 들더라고요. 않습니다만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파고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영화는 뭐예요? 최악의 영화는 장고입니다. 장고. 장고야말로 그렇게까지 최악인가 장고가? 장고야말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데스퍼르파 장고를 두개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 데스퍼르프 쪽이 좀 더 제 취향과 아닌 멀다 싶어 데스퍼를 선택한 거긴 해요. 예. 저는 장고야말로 타란티노적인 영화 기법도 없고 예. 쉽게 해서 타란티노가 흑인 카우보이를 내세우면 이런 영화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 영화를 그대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한 악당이죠. 선한 악당이 결국 자기의 복수와 그렇죠. 자기의 희망까지도 다 훔쳐지고 떠나간다. 누구나 사실 마리오 판피브스가 이렇게 마리오 반 피브스가 그래서- 만들었던 파시 예. 가 연상되는.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좀 더 폭력 수위가 높아졌다 뿐. 야, 그럼 파고님의 말의 논리적 모순을 내가 발견을 했어. 왜냐면은 방금 장고를 최악으로 영화관 삼은 이유가 타란티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도 했을 것을 타란티노가 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아니죠. 따지면 그거랑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타란티노라면은 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를 놀리켰던 장고를 영화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장고라는 타이틀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서부 영화 이런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충족을 못 제키 시키고. 브라운은 타란티노스럽다라는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좋은 거고 예. 장고는 타란티노스럽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벗어난 거랑 뻔한 거는 다른 거죠. 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뻔한 거하고 벗어난 거하고 어떻게 다르? 예측을 불허하게 때렸 뭐 예측을 뒤통수를 넘어선다. 제키 브라운은 타란티노는 똘끼스러움이나 피가 덜 나올 뿐이지 타란티노스럽지 않은 영화는 아니에요. 타란티노의 연출 영화스럽다.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특히 사무엘 L 잭슨을 통해서 캐릭터도 살아있고 대사의 리듬도 살아있고 사실 피는 덜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사건이 벌어지는 것들 이런 요소들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장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가 있다는 거죠. 드라마가 있고 굉장히 감정이입하기 좋은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영화들 대체 가능한 타란티노 영화들에 비해 이 영화는 독보적인 어떤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타란티노 영화 중에서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고 장고는 거기에 되면 장고는 이런 영화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장면들이 그냥 나와요. 아까 남의 영화에서 베낀 것 같은 장면이 나온다라는 아니요, 거예요? 타란티노라면 이렇게 흑인 노예 설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리고 크리스토발츠가 예. 멘토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장면들이 너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장고 같은 경우는 굳이 진짜 이건 타란티노가 아니라도 예. 이런 뻔한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뻔한 영화가 아, 그럼 닥두님도 장고를 타란티노의 최악의 예, 영화로 예. 꼽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나 보죠? 영화 자체는 재밌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그 서부극 특히 마카니 웨스턴 시계 서부극들의 재미는 있는데 이런 영화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굳이 왜 똑같은 영화를 또 만드냐는. 그러니까 저 진짜 영화적 기법으로 봐도 오히려 제키 브라운보다 훨씬 더 정말 아주 밋밋한 영화라니까요. 장고는. 물론이죠. 예. 예. 그건 물론 저는 이제 당연히 저는 동의하고요. 뭐 예. 다른 영화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 거는 아쉬웠다 할지라도 저는 최악 영화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나온 헤이트풀 에잇하고 장고를 같이 몰아서 종합적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장고가 훨씬 더 평가받을 만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헤이트풀 에잇을 보고 네. 장고를 다시 보면서 장고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보다 더 안 좋게 봤습니다. 나는 장고를 보면서 그럼 나쁘지 않게 본 게 여전히 타란티노스럽게 막대 먹은 캐릭터와 함께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 살아 있어서 나는 나쁘지 않게 봤어요.
저도 사실은 장고를 약간 많이 데스프루프와 장고 둘 중에 고민하다가 저는 데스프루프를 고른 건데 장고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저는 늘 비슷한 이유입니다. 제가 두 영화 다 보다가 중간에 한번 잤었어요. 신의 21을 보니까 20자평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이 정말 비평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타란티노가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그대로 만들었구나라는데 이번 헤이프레이시 아니야 네, 장고를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그냥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장고는 자기가 보고 싶었던 영화고 그리고 그 제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영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닥두니 보시기에 최악의 영화가 장고라는 거는 파고님하고 일치하신 것 같고 예. 닥두니 보시기에 최고의 영화는 뭐예요 그러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펄프 픽션. 펄프 예. 픽션. 그러니까 이건 진짜 뭐라고 까기가 쉽지가 않다. 이건 펄프 픽션 같은 거는 사실 타란티노가 앞으로 이 정도의 영화를 만들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까지 극상의 완성도. 예, 극상의 완성도고 이거 타란티노 책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펄프 픽션을 명예와 구원에 관한 영화라고 하는데 영화를 다시 보니까 명예 구원 이런 거 상관없고 우연에 관한 영화. 우연에 관한 예. 영화. 우연이 어떻게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 어떻게 파멸적으로 그러고 몰아가는 보니까 그러네. 그리고 이게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매그놀리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성이.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게요. 사실은 기존에 펄프 픽션이라는 게 지극히 상투적인 소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스토리. 예. 그거를 꼬기 위해서 결국은 우연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건 아닐까요? 방금 얘기한 지점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 게 등장인물에 우마 서먼과 마리아 드 베데로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헨리와 준에서 예. 헨리와 준 헨리와 북핵의 준. 기선을 영화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일기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문학 작품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학 작품의 두 인물을 연기했던 두 명을 불러와서 한 명은 마피아의 아내, 한 그렇지. 명은 권투 선수의 아내.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그 타란티노식의 그런 악동 기질이 발동한 게 아닐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최고 영화는 아니지만 타란티노 작품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극상의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예. 그 타란티노의 장기인 플롯 가지고 예. 이제 셔플하기. 예. 가령 저수지의 개들과 둘 다 플롯이 일반적으로 예, 알고 예. 있는 그 플롯하고는 다른데 전수지의 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논 리니어 스토리 라인이라고 됐어요. 비선형의 예, 스토리 라인인데 저수지의 개들은 이런 거예요. 역과거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있고 과거, 대과거로 가면서 이 과거와 대과거를 섞어가는 플롯이라면은 이 펄픽션은 선형적 원형적 플롯이거든요. 앞뒤를 섞어가지고 결국 끝에 가서 하나로 맞게 하는 플롯인데 이와 같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펄픽션이 우리나라 수입됐을 때 옛날엔 디지털 상영을 하지 않고 필름으로 상영하잖아요. 보통 100분짜리 영화는 20분짜리 릴을 5개 해갖고 이 1, 2, 3, 4, 5 순서를 틀게끔 보내주면은 영사기사님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쭉 말아가지고 이제 트는데 지방에서 이 영화 수입사한테 항의 전화가 왔답니다. 왜냐면은 보내준 대로 1, 2, 3, 4 틀었더니 영화 순서가 다르더라 이거지. 그래서 순서를 잘못 보내준 게 아니냐. 왜냐면은 릴 바뀐 거 아니냐. 릴 바뀐 거 아니냐. 1, 2, 3, 4로 영화가 진행되는데 1, 4, 8, 7, 6으로 진행되다 보니까는 영사기사가 항의를 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독특한 영화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를 제가 더 높이 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범인이 한 명 잡힌 다음에 그 경찰서에서 치조를 당하는 형식의 구술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근데 중간에 이렇게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과거 대강으로 오가면서 그런데 펄프 픽션 같은 경우는 한 친구 한 서너 명이 모여서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일도 있었어. 그리고 아니야 그들인지 말고 이런 일도 있었지. 서로 얘기가 맞물리면 관점이 약간 다르지만 끝에 가서 맞물리는 구술적 영화 형식이 완성된 게 펄픽션이다. 구술적 영화 형식이 완성된 게 펄픽션이다. 거기에 제가 덧붙이자면 펄픽션 저도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작품인데 타란티노 스타일이 완성됐다는 거 못지않게 우리가 타란티노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서양 베이스이고 서양의 하류 문화에 비슷한 세계관이지만 기존한 세계관이지만 타란티노 특유의 동양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펄픽션을 개봉했을 때 많은 미국 관객들은 감독한테 질문하기를 브루스 윌리스가 왜 그 이상한 놈들로 잡혀가지고 그 마르셀러스라는 흑인 갱들하고 같이 이제 치욕적인
이 그걸 이제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관객들은 그걸 납득을 못했답니다. 아니 도망쳤으면 도망치면 되지. 좀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놈을 구하기 위해서 왜 다시 들어가느냐. 이거를 미국 관객은 도저히 납득을 못해가지고 감독한테 질문을 했대요. 왜 브루스 윌리스는 도망치지 않고 다시 마르셀러스를 구하러 가느냐.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충분히 납득을 했거든요. 이건 동양적 정서에서 보면 말이죠. 적대적인 관계이지만은 또 다른 적 앞에서는 가령 나하고 닥터님하고 철천지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 둘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 앞에서는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거든.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지. 홍콩 영화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잖아. 많이 나오는 예. 설정이니까. 첩혈상궁에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용어풍원에서도 그렇고 이 형사와 범죄자가 동명사이를 느낄 수가 있느냐? 우린 느낄 수가 있다고 해서 저는 펄프피션을 딱 보고 아 얘가 홍콩 영화 진짜 많이 보기 많이 봤구나. 바로 납득이 되더라고. 펄프픽션을 뭐 굳이 토론이니까 폄하를 하자면 그런 플롯 꼬움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펄프픽션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상투적인 이야기예요. 보면 네. 그 존 트라볼타 에피소드, 우마 서먼하고 에피소드를 보면 사실은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져서 조직에 배신을 당하든가 그렇게 내용이 가야 펄프픽션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갑자기 우마 서먼이 마약을 하고서는 기절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꼬는 거고. 이야기는 상투적일 수가 있는데 상투성을 캐릭터가 극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루스 윌리스 에피소드 거기서도 비명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일반 소설이라면 거기서 뭐 팔을 자르거나 이래야 스카페이스처럼. 근데 그 장면을 알고 봤더니 이 새끼들이 변태 성역자인 거야. 그렇지. 예. 근데 이것들이 어떤 스토리 기존의 펄프 스토리를 꼬겠다는 좀 강박관념 같은 게 담겨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 글쎄요. 펄프 픽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펄프 소설들 그 B급 소설들이죠. 스파이 소설들, 뭐 그런 것들은 추리 소설들, 예전에 뭐 그것들 범죄 소설들. 거기서 나온 작가들이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작가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 지금 이름들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범죄 소설 쓰고 말타의 매 쓰고 그런 사람들이 다 펄프 펄프 출신이고 네, 펄프 출신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 현재 미국 대중 작가 뭐 탐 클렌치나 이런 사람도 다 펄프 출신이에요. 사실 그걸 비틀기보단 오마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펄프 픽션에 대한. 비튼 거 아닐까 그것들은? 가령 지금 파거님이 얘기했던 스토리의 어떤 그 전형성 내지는 뻔함은 자 우리 저 세뮤엘 잭슨의 캐릭터를 봅시다. 청부 살인을 하고 악당으로 살다가 살인을 일삼다가 어느 날 개가천선해서 그 범죄에 손을 씻으려는 캐릭터는 많이 보던 캐릭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성경을 읊어가면서 정말 무자비하게 살인을 하다가 그 영화 속에서 저 주방에 화장실에 숨어있던 놈이 왔고 총을 빵빵빵 쏘니까는 총알을 피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즉 뭐냐면은 성경을 읊어가면서 무자비하게 살인을 하는 캐릭터까지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거기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착하게 살리는 캐릭터는 타란티노가 처음 보여준 거예요. 이야기의 상투성을 캐릭터가 극복한 거지 캐릭터가. 그리고 사실 러브크래프트라든지 다 연재한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SF 작가로 꼽는 아제가 시모프 이런 사람들도 다 이 바닥 출신이고. 아이작 아시모프. 발음 진짜 고급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나왔고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타란티노식으로 조합하면서 숭배적 의미에서 이렇게 오마주를 근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두 저는 번째로 사실- 좋아하는 영화지만은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면 펄프픽션의 그런 대형의 그런 굉장한 우수한 작가들이 있고 그들의 원형이 여기서 나왔었기 때문에 펄프픽션에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은 그런 펄프픽션이라는 이게 그냥 펄프픽션이 아니라 그냥 그건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찬이고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걸 펄프픽션에 대한 상찬이라고 하기도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요? 아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좀 오버를 하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펄프 픽션이 제 얘기는 그렇게 막대먹은 그 후진 소설이 아니라는 얘기를 펄프픽션이라는 예. 그 자체가 예. 그래 우리 후지 그보다 그 펄프 픽션은 그 후지다는 의미보다는 예. 그 아주 대중화된 상투적인 소설을 얘기하는 근데 건 아닐까요? 보통 갖고 있는 예. 인식이 펄프 픽션이라면 예전 싸구려 문화 아니 그거는 그런 뭐 식이니까. 꼭 클래식을 하고 가요를 해야만 고급 예술이고 예. 대중 가요는 저급 예술이라는 과거의 풍토하고도 뭐 어느 정도 맞닿은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파고님이 이걸 이 펄프 픽션을 비꼰 거 아닌가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는 펄프 픽션 저급. 그래서 이 뻔한 결론들을 비꼰다라고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뻔한 결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뻔한 결론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수지의 계들에서 보여줬던 광기와 얘기를 펄프픽션에서 완성시켰다. 예.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영화지만은 타란티노 영화의 어떤 그 스타일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고요. 제가 요것만 덧붙이자면은 아까 펄프 픽션이라든가 타란티노가 수없이 봤던 B급 영화 문화적 자양분이 저런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식사를 하는 이유는 배고픔이라기보다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음식물로부터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영양분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찌꺼기는 응가로 나오잖아요. 펄 픽션이야말로 이 타란티노가 먹었던 정신적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골격이 됐던 영화들이고 나머지는 응가로 빠져나온 저는 아까 얘기한 데스프루트는 응가로 빠져나가야 될 요소들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후지게 본 거고 펄픽션은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됐으면 보여주는 영화인 거예요. 그게 가장 상징적 장면이 존 트라볼타가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딱 총에 맞아 죽으면서 책을 한 권 딱 떨어뜨립니다. 그 책 제목이 모데스티 블레이크. 제가 뭐 화면을 멈춰 못 봤는데 펄픽션에서 존 트라볼타 총에 맞아 죽는다고? 예. 브루스 윌리스한테 근데 순서가 헷갈려서 엔딩에서 살아나가지만은 중간에는 근데 이 모데스티 블레이크라는 만화가 원작인데 이 만화 자체가 영국 정부가 거기서 뭔가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도둑을 불러옵니다. 이 도둑 이름이 이 블레이크라는 이름이고 사실은 007의 어떤 패러디 비슷한. 그러니까 굉장히 펄프 이 작품 펄프 작품. 예. 자기도 저금받아 얘기하면서 아니 근데 진짜 아까 그 얘기도 아니 이거는 진짜 모데스티 블레이크는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약간 한급 아래. 이렇게 정리합시다. 저급하다라는 게 우리가 나쁘다라는 거하고 등치에서 사용되는데 저급하다라는 것을 익숙하다라는 걸로 이제 바꾸려면은 그렇죠. 익숙하다는 우리가 표현이 낫겠네요. 짜장면이나 짬뽕을 우리가 고급 음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저급 음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익숙하고 흔한 맛이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맛. 근데 짬뽕은 자극적이잖아. 근데 고급 주체는 아니라는 거지. 타란티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그 펄프 픽션들에서 이야기를 갖고 오면서 그리고 이런 모데스티 블레이크 이런 데서도 갖고 오면서 굉장히 다른 새로운 요소들을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요소들을 보고 찾아와서 그것을 자기 영화로 녹여내는 것. 그렇지. 그 아까 얘기했던 타란티노의 피와 살이 이 영화에서 제대로 구현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사실 제가 콜픽션을 최고의 영화로 뽑자는 이유는 저는 간단해요. 저는 꼽지 않는 이유는 예, 최고의 영화로 뽑자는 이유는 콜픽션 정말 좋은 영화죠. 예. 보다가 또 자꾸만 아니요, 보다가 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거는 순수하게 진짜 제 취향으로 낸 건데 너무 많은 사람이 칭찬하니까 왠지 모르게 심사가 꼬이는 거야. 예. 그럴 수 있어. 정말 그럴까? 정말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정말 그렇게 좋은 영화일까 하는 게 좀 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가 물고 뜯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단점이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잠깐만 우리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되고 닥터님 먼저 가셔야 된다고요. 예. 잠깐 쉽시다 그러면.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하시죠 뭐. 예, 그렇죠. 예. 비정규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닥터님이 회사에 급한 일 있다고 호출을 받고 가셨어요. 이 직장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호출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보스가 부르면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아직도 이런 것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어쨌든 저 노고바다 말고 호출당해서 끌려간 닥터님의 영어 무궁한 영생을 기원하면서 닥터님 없으니까 우리 5분만 살짝 씹어볼까요? 아니야 그러지 말자고. 요즘 닥터님의 많이 발음이 좋아졌다, 호흡이 좋아졌다 이런 지적들 많은데 닥터님의 발음이나 호흡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제 편집 실력이 좋아진 겁니다. 프리미어를 열심히 돌려가면서 편집하고 있는. 엄청나게 편집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로 하고 계세요 편집을? 야 프리미어로 하기 쉽지 않은데. 0.1초 단위로 끊어가면서 닥터님 발음 부분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 한번 편집하지 않은 무삭제 버전으로 공개를 하셔서 과연 속이 터진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도록. 자리에만 없으면 이렇게 뒷담화를 치니 나도 좀 빠지고 싶은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럼 계속 이 얘기 이어나가시죠 이야기. 아까 잠깐 닥터님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하면은 저는 펄프픽션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펄프픽션을 최고로 뽑지 않은 이유는 오로지 그 이유 하나였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매끈하다? 예, 모든 사람이 너무 다 좋다고 얘기하고 인정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나라도 뭔가 딴소리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억지로 찾은 건데 우리 다 그래. 힘들게 찾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타란티노 영화의 핵심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사와 대사가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 나오는 숨막히는 긴장감. 그래. 그렇죠. 그게 타란티노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멋들어지고 최고로 드러난 작품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인글로리어스 바스타즈입니다. 예. 그래서 병자님은 그거를 타란티노 예, 예. 최고의 영화로 꼽는다라는 그렇죠, 예. 거죠. 타란티노 영화의 핵심을 가장 멋지게 보여준 거고 예. 특히 이 영화에서 그 초반 그 10분인가 20분 정도쯤 되는 그 한스 란다하고 그 프랑스인 농부하고 대화하면서 나오는 그 긴장감은 와 정말 이 심장이 쫄깃해진다는 느낌이 정말 여기서 그대로 나오죠. 저는 그분보다 더 좋았던 게 그 독일군 그것도 멋지죠. 예. 바 장면이 예. 진짜 긴장이 넘쳤었는데. 그것도 정말 멋지죠. 예. 저는 그 잉글로리어스 바스타드를 별로로 본 이유가 예, 예. 배우들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는 타란티노 영화면 타란티노 영화스럽게 좀 막대 먹은 배우들이 나와야 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저기 마이클 매드슨, 예. 뭐 스티브 부셰미 예, 또는 예. 그 세뮤얼 잭슨 같은 약간 뭔가 삔이 좀 나가고 좀 마태이가 간 인간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크리스토퍼 발치라는 새로운 뭐 그치, 배우가 예, 등장해서 좀 그나마 크리스토퍼 발치가 가장 타란티노스럽고 거기 쟤 나오잖아. 사뮤엘 잭슨 역할을 브래드 거기서는 핏. 크리스토퍼 발츠가 브래드 핏 나온다. 야 무슨 타란티노 영화에 브래드 핏이 나오나? 심지어 파스빈더도 나와요. 파스빈더 나니까 너무 배우들이 고급져. 그래갖고 나는 재미가 없었고 거기 예. 나왔던 여배우 있잖아요. 그 프랑스 여배우. 레지스탕스 나왔던 예, 그 레지스탕스. 친구 이름은 예. 기억 안 나는데 예, 예. 너무 이뻐. 아우 예쁘지. 예. 나중에도 다른 영화에 계속 나와서 그 친구도 제가 주목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저는 잉글로리어스 바스타드 그러니까 거친 녀석들은 너무 고급진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타란티노 영화스럽지 않아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그 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런 고급진스러운 배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는 정말 희한한 액센트 영어를 구사하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스스로 망가뜨리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예. 파스빈더는 뭐 워낙 뭐 그 파스빈더 나온 캐릭터 자체가 그 전형적인 영국인 나오고 전형적인 남부고 예의 없는 양키들. 예. 전형적인 독일인, 전형적인 프랑스인. 와, 그게 그런 것 전형성에 모여가지고 어떤 조화를 이루고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야 역시 이게 타란티노의 핵심이지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인글로리어스 바스터스를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화의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이긴 해요, 사실. 그리고 제가 타란티노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는데 뭐냐면 그 오프닝에 그 탈출했던 여자가 나중에 극장 운영하면서 그 또 그래요. 나치 장교랑 만나서 레스토랑에서 뭐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한스 란다 목소리가 딱 들리면서 그때 그 서슬퍼런 느낌, 그 여자의 표정, 그 장면 저는 어떤 연출력으로 봤을 때 타란티노 영화의 어떤 정점에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엔 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크리스토퍼 발츠가 피아노 치는 장면이 제일 좋았고 나머지는 저런 거예요. 그 브래드 피트가 연기 잘하는 배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 꽃미남 배우 있고 연기를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물론 지금의 브래드 핏은 50이 넘었습니다만 젊었을 때도 그 저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는 저희 가을의 전설 때문에 가을의 전설 이전에 리버런스로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나왔을 때 로버트 레드포드의 재생이 아니냐 재림이 아니라 할 정도로 아메리칸 골든보이의 표상을 일으켰던 그야말로 번듯한 친구의 대명사인데 나는 그 뭐가 그러냐면은 그렇게 잘생기고 좀 번듯한 놈이 일부러 망가질 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으니까는 저런 거예요. 훈남, 집안 좋고 배경 좋고 얼굴 잘생긴 놈이 일부러 좀 망가지려고 할 때 생기는 거부감 같은 게 있어서 잉글로리어스 바스타드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 영화부터 좀 독특한 지점이 발생이 되네요. 뭐냐면 기존의 작품들은 타란티노가 기존에 자기가 접해왔던 문화들을 통해서 하나의 가상의 문화를 창조해냈다면 이 작품에서 어떤 가상의 역사를 창조해내기 시작했거든요. 한마디로 시대극이 시작이 된 거죠. 인글로리어스 바스터드 그 다음에 또 장고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시대극이 없었나요? 다 현대물이었었는데 이제는 역사에 개입을 해서 어떤 또 하나의 자기 역사를 좀 창조해낸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러고 보면 이번에 헤이트 플레이를 보면은 타란티노 역사의식이 꽤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네요. 근데 마지막에 그 히틀러 포함해서 다 죽이는 장면. 그럼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걸 이제 제가 좀 어디 찾아봤는데 제가 본 글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 지알로 영화에 오마주 아니냐라는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 특히 그 중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나?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뭐였죠? 다 태워 죽이고 이런 걸 지알로 영화에 대한 오마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알로 영화 중에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람베르토 바바의 그 데몬스에 보면 그 좁은 극장에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탈출해 도망 나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근데 그거는 예, 그냥 지알로의 장면 오마주지 지알로 장르에 대한 오마주라고 볼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알로의 한 장면으로 단다는 느낌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 제 챕터 1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Once Upon a Time in 나치 어큐즈된 프랑스. 예. 뭐냐면 나치에 억류된 프랑스의 옛날 옛적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 명백하게 이거는 Once Upon a Time in 웨스트라든가 아메리카라든가 웨스턴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이 작품을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로 잘 만들려고 전쟁 영화 환습이라 스파게티 영화로 만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원래 처음에 고려했던 게 바로 이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nce Upon a Time in 나치 어큐즈 프랑스를 원래 그 제목으로 쓰려고 했다가 너무 직접적이지. 나중에 바스타즈 거친 녀석들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을 챕터 1의 제목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탈리아의 그런 영화에 대한 자신의 그런 빠심을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낸 영화로 전 보이거든요. 마지막도 그런 결국은 그래요. 예, 지알로 영화적인 그런 관습을 많이 차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 좀 합니다. 예. 저는 어떤 그 데몬스라는 영화에서 저는 장면 오마주일 수는 있는데 지알로 장르 자체에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원스 어폰 어 타임 같은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옛날 옛적의 제잖아요. 예, 예. 하나의 가상의 역사를 이제 개인이 생각하는 동화처럼 만든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바스타즈를 보면서 타란티노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말해주는 제스처라든가 어미 처리라든가 뭐 어객이라든가 이런 거 있듯이 타란티노 영화하면은 등장하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 뭐 말장난, 말의 향연, 그러니까 타란티노적인 수법이 많이 쓰였다는 점에서 익숙하게 됐지만 아 얘도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박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독특한 거는 최초로 역사 의식과 또 사회적 주제를 좀 전면에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타란티노가 최초로 철이 든 영화를 찍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변화가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이번에 헤이트 프레스하고 연관을 시켜서 보면은 타란티노가 구체적으로 인터뷰나 성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확실하게 타란티노는 나치를 미워하고 또 인종주의를 미워하는 사람인 건 틀림없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시작이 거친 녀석들부터였다라는 거죠. 생각하겠네. 본격적으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역사에 개입을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렇지. 예. 다른 평도 있긴 해.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좋게 말하면 가상 역사고 나쁘게 말하면 역사 왜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 의식이라기보다 저는 여전히 이 후자 쪽에서 그러니까 역사라는 틀을 빌려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를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라기보다는 타란티노는 히틀러는 이렇게 죽였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 듀나가 영화평할 때 그렇게 쓰긴 했더라고. 이 영화 자기가 보기에는 이 영화는 타란티노 그냥 나치를 신나게 죽이고 싶어서 만든 영화다. 그러니까 그걸 왜곡이라기보다 일종의 가상 역사. 자기가 쓰고 싶은 가상 역사를 영화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히틀러는 패망 직전에 벙커에서 자살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싶은 사람은 히틀러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됐었다. 전범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백성의 손에서 그 헤이트 프레이드에서도 그렇게 나중에 쟤는 저렇게 죽이면 안 돼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히틀러는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타란티노의 의식과 소망이 표현됐던 게 아닌가. 역사 왜곡이라기보단. 최근에 한국 영화 암살하고 똑같은 거지 뭐. 암살도 판타지잖아요. 처단을 못했는데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모아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암살도. 근데 이 영화의 아무튼 배경에서 또 다른 해석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는 나치를 굳이 넣고 2차 대전을 넣은 이유를 갖다 이렇게 해석하는 평도 있던데,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나치나 그런 걸 생각했다기보다도 타란티노가 그야말로 진짜 모두 다 조롱하고 웃기면서 다 그냥 쓸어버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그거를 뭔가 현실 있는 소재로 찾다 보니까는 나치는 이렇게 죽여도 다 누가 뭐라고 상관하지 않겠지라고 해서 나치를 갖다 쓴 거 아니냐. 그래서 2차 배경 갖다 놓은 거 아니냐. 가장 욕먹어서 욕먹어 싼 놈들이니까. 그렇게 보는 평도 있긴 하더라고요. 피가 철철 흘러 넘쳐도 욕먹지 않을 수 있는 소재를 선정을 했고 마치 좀비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해체를 했을 때 좀비니까 뭐 어때? 머리를 빠개도 되시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런 느낌 아니냐 뭐 그런 평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잉글로리스 바스터즈가 이 타란티노 영화 중에 제일 가볍지 않아요? 그래요? 나는 데스프루프를 제일 가볍게 봤는데. 저도 데스프루프가 좀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데스프루프는 사실 뭐 솔직히 저는 좀 번외로 치고요. 자기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라 데스프루프. 아니요, 별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다른 거죠. 이거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70년대 그런 B급 영화를 한번 놀아보자. 그렇게 느껴봐라라고 만든 거고, 자기가 정말
그 진심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 중에서는 오히려 예. 나는 그런 하나의 동화, 자기가 만든 동화, 근데 그게 좀 가볍지 않았나 싶은 생각. 근데 나치에 대한 타란티노식 단죄라고 보면은 뭐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 통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저는 뭐 번진 얘기지만은 좀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은 저렇게 나치가 단죄를 당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예, 예. 지금은 나치가 패망한 이후의 역사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죄를 영화적으로 시원하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렇죠, 예. 역사를 공부해 본 말이죠. 나치의 집권 과정을 보면은요. 나치 자체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집권했습니다. 그렇죠. 투표로 예. 독일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집권을 하는 게 나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실, 보면은 예. 말씀하셨던 파시즘이라는 거는 국민의 지지가 없이 성립할 수 없는 바로 체제입니다. 그거죠. 예.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징후 중에서 예. 저도 처음에 그 일베 현상을 봤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라는 거였거든요. 물론 뭐 배우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의심하는 시선도 있긴 하지만은 예. 제가 알기로 일베 자체의 시작은 자발성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아직도 음지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네오나치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세는 아니지만 역시 또 자발성을 통해서 일부 소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섬찟했던 게 예, 예. 야, 우리나라 사회도 이런 그 자발적 지지에서 극우가 시작된다면은 이전까지 한국의 독재 같은 경우는 말이죠. 물론 뭐 그때도 60년대 70년대에도 자발적 지지 내지는 어느 정도 인정 동의 부분이 있었지만 정말 나치처럼 온 국민의 어떤 뿌리부터의 동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체념이라든가 예, 그치, 예. 피동적 동의지. 근데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뭐 진짜 파시스트가 되는 거 아니라는 뭐 저는 과대망상이길 바라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잉그로리스 베스타즈처럼 그냥 시원하게 통쾌하게 단죄하는 영화로 끝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기 파스빈더 캐스팅한 거 묘한 지점이 좀 있는 것 신기하지.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파스빈더 얘기는 언제 우리가 시간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감독 아들이 아니라며 예. 그 라이브 예. 파스빈더. 예, 근데 파스빈더가 그 독일계인가? 이름으로 봐서는 독일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트라비아가 있는데 네. 이 원래 그 역을 맡으려고 했던 게 사이먼 페그였답니다. 사이먼 페그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사이먼 페그가 뭔가 다른 영화가 일정 때문에 맞질 않아가지고 파스빈더가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파스빈더는 지금 대세거든, 대세. 예, 어째 나오는 영화마다 저렇게 연기도 잘하고 존재감도 있으면서 지난번에 닥터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맥베스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그 영화 고전 영화 황금기의 배우들을 보는 것 같은 무게감 예. 그런 걸 주는 배우가 잉그로스 바스터즈는 별 볼 일 없는 비중으로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데 뭐 특별히 뭐 반박은 없으신가 봐요. 그래도 이 영화에. 저는 반박이라기보다 최고 영화로 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루틴했다. 그래서 최악의 영화도 아니지만 최고의 영화도 아니고 그냥 반박했잖아요. 너무 고급진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별로 영화 별로였다. 저는 재미있게 봤는데 예. 재미만 있었다. 재미만 있었다. 타란티노 영화는 사무엘 잭스처럼 이렇게 눈 크게 뜨면은 흰자위가 더 많이 보이는 희번덕거리는 흑형이 나오면서 니가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압도감이 있어야 돼. 안 돼. 브래드 피트는 아무리 양아치 연기하려고 그러다 넌 안 돼.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느낀 게 유일하게 또는 최초의 그러니까 백인 양아들의 영화다. 예. 흑인 양아가 아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저수제계들이야말로 흑인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백인 그렇네요. 양아들이 나오는 영화이죠. 예. 원래 백인 생각보다 양아의 그렇네요. 총집결인 영화인 거죠. 백인 양아의 총집결 영화 사실 그걸로 봐야겠네. 저수제계들로. 예. 저는 생각해 보면 타란티노한테 진짜 사무엘 L. 잭슨 같은 배우가 있었다는 게 행운인 것 같아요. 진정한 페르소나지. 지금 그런 흑인 배우들 중에 사무엘 잭슨 같은 캐릭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너무 사실은 가령 피부색과 상관없는 연기를 가는 배우들이 많거든요. 흑인 배우 중에서 뭐 덴젤 워싱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덴젤 워싱턴이죠. 예. 그러니까 덴젤 워싱턴은 흑인계의 저거예요. 톰 행크스예요. 예, 왜냐면은 제가 미국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톰 행크스는 미국에서 그야말로 국민 배우랍니다. 예, 다른 예. 조니 뎁 하면은 조니 뎁 스타즈 유명하지 뭐 이 정도 인정해 좋아해 이런 거고 톰 행크스 하면 그분 이 정도로 위상이 다른데 덴젤 워싱턴이 말하자면 그런 이제 반듯한 이미지의 배우라면은 세무엘 잭슨은 그거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도 그 존재감을 예. 무시할 수 없는 예. 아주 뚜렷한 배우죠. 그 외에 뭐 제이미 폭슨이 지금 윌 스미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흑형 배우가 윌 스미스라며
예, 그쵸.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현재는- 좋아하는 배우 중에서 흑인 배우 중에 크리스 락. 예. 요즘에 안 보여. 크리스 락 재밌거든요. 근데 사무엘 잭슨의 존재감은 다른 그 흑인 연기자들에 비해서 확실히 다르긴 해요. 그런 흑인 코미디언 쪽으로 주류인 그런 흑인 코미디언 또 흑인 래퍼의 배우들과 또 결을 달리하잖아요. 격을 달리합니다. 예, 예. 그 저희 우디 알렌 특집에 출연하셨던 우디 누나가 예. 흑형 배우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지. 예, 근데 덴젤 워싱턴 같은 배우 얘기할 때 딱 그렇게 쓰더라고. 너무 하얘서 싫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까 그건 얘기했던 피부 색깔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예. 애티튜드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웨슬리 스나이프스도 뭐 똥폼의 배우지 뭐 걔도 예. 훅가시 똥폼을 엄청 잡는데 그렇게 뭐 매력적이진 않은.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사무엘 잭슨은 저 형 별로 좋은 형 같진 않아. 근데 왠지 따라다니고는 싶고 저 형이랑 있으면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은 좀 든든한 동네 친해지면은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든든한 동네 양아치 괜찮은 형 그런 느낌이 예, 있어요. 예. 사무엘 잭슨한테는. 그래서 그 아까 저희가 담배 한 대 태우면서 그 얘기도 나눴었는데 사무엘 잭슨이 또 있었기 때문에 타란티노의 그 언어에서 항상 그 N월드 니거라는 표현이 아무리 유명한 감독들이라도 영화 속에서 니거라는 표현 이렇게 남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게 지금 흑인들 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허용을 받고 있는 게 타란티노잖아요. 스파이크리 같이 비난하는 감독도 있지만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유독 그 N월드 니거란 말의 사용에 대해서 민감한데 저런 거예요. 그 타란티노가 니거란 말을 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인종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말하자면 도구로 독을 다스린다. 뭐 이렇게 어떤 모두가 꺼려하는 그 말을 더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말의 어떤 폐해를 되돌아보게 하는 역지사지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거를 사무엘 잭슨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왜 주변에서 보면은 네. 보통 사람이 얘기하면은 좀 불편한 어떤 한국말 욕을 굉장히 구성지게 찰지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무엘 잭슨이니까 그 말 자체도 찰지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의 방송을 요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타란티노와 한국의 인연이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예. 요즘 한국 영화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져 있어요. 물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한국 영화가 뭐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스컴만 보면 한류, 한국 드라마가 막 전 세계로 휩쓰는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 여전히 한국이나 한류는 변방의 문화예요. 물론 이제 아시아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유명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진 않지만 한국 영화나 한국 문화가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알려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결정적인 게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올드보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우연히 만나 22살 여자애가 올드보이에 푹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마구 올드보이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마치 내가 프랑스 사람 만나면 고달의 영화를 얘기하면서 보냈던 열정을 친구가 보여줘서. 근데 올드보이 얘기를 왜 했느냐. 올드보이가 칸느에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이 타란티노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침 그 해에 올드보이가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개봉을 했어요. 예. 그리고 2004년 칸느에 초청을 받았는데 칸느의 원칙이 월드 프리미어예요. 예. 이미 개봉한 영화는 경쟁 부분에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영화의 경쟁 부분에 참가했던 작품은 홍상수 감독의 다른 영화였어요. 예. 그리고 당시 홍상수 감독이 많은 국내 평이 자 홍상수 영화가 드디어 경쟁 부분에 초청을 당했단 말이야. 비경쟁이 아니고 홍상수가 뭐 하나 탈 때가 됐구만. 이럴 때 제가 외신을 보니까 갑자기 외신에서 올드보이가 비경쟁에서 경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예. 이건 뭐냐. 그 원칙에 의하면은 올드보이는 이미 한국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300만 넘는 스코어까지 했기 때문에 비경쟁에만 초청을 받아야지 경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누가 박바우겨서 했냐면은 타란티노가 영화를 보고 그때 심사위원장이었죠. 심사위원장이었죠. 마침 2004년 칸느에서 타란티노가 심사위원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칸느의 룰을 무시하고 예. 이거 경쟁으로 넣어. 이 좋은 영화를 왜 경쟁으로 안 넣느냐 해가지고 사상 최초로 한국 영화가 2편이 경쟁 부분에 초청을 당한 해가 2004년입니다. 예. 이전까지는요 한국 영화 경쟁 부분 초청도 힘들었어요. 임권택 감독님이 춘향전을 만들었을 때 최초로 경쟁 부분 초청을 받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다음에 감독상 받으셨고 그러다가 2004년에 한국 영화가 2편이 경쟁 부분에 나는 그때 그 딱 뉴스를 보고 야하 이거 일이 재밌게 되네. 사람은 홍상수 감독이 물먹고 박찬욱이 어버지를 타는 수가 있겠는 거라고 예측을 했더니 과연 예. 결과를 보니까는 글쎄
빠모도르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중에 또 심사위원 그 뒷말에 의한 말이죠. 그 타란티노가 1등상이 빠모도르고 2등상이 그랑프리 심사위원 대상인데 예, 예. 올드보이를 빠모도르 도와준다고 바락바락 우겼다라는 거야. 아, 예. 이 영화를 빠모도르를 안 주고 어떻게 이거를 깐느 영화 내가 심사위원장이니까 심사위원장은 더블 보트입니다.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투표권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예. 올드보이를 빠모도르를 줘야 된다. 박찬욱 감독 입장에서는 최초로 초청당했는데 비공식에서 비경제에서 경쟁으로 돌아선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빠모도르를 탈뻔했다니까는 근데 사람들이 워 타란티노 야 그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리고 그때가 저거예요. 이라크 전쟁 때문에 예. 그 부시 엿 한 번 먹어라 이래가지고 그때 빠모도르는 누가 탔냐면은 화시 911이 탔어요. 예, 그렇죠. 마이클 모가 탔는데 사실은 작품만으로 따다 보면 화시 911이 바로 직전 작품인 볼륨 포 콜럼바인보다는 떨어졌어요. 아, 예. 근데 어떤 저 부시 엿 먹어라는 유럽의 정서 때문에 올드보이한테 빠모도르까지는 좀 너무하고 바로 그 밑에 거 그랑프리를 예. 주자 심사위원 대사장을 주자 해가지고 한국 영화가 깐느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타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고요. 그쵸, 덕분에 한국 영화의 세계적인 위상은 올드보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를 밀어준 게 물론 올드보이가 후진 영화라는 건 아닙니다. 예, 올드보이가 좋은 영화인데 제 얘기 핵심은 깐느 영화제 규정상 올드보이는 상을 탈 수가 없는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란티노가 엄청 밀어주고 빨아줬기 때문에 상을 타게 됐고 그래서 올드보이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심지어는 한국의 영화 공부를 하겠다고 난 정말 적응이 안 돼. 프랑스, 독일에서 온 놈들이 한국에 영어 공부하랬대. 왜? 올드보이 보고 뻐기 가가지고 야 영화 공부를 하러 너네 나라에서 공부를 해야지 왜 한국에 오는 거야? 올드보이 때문에.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예, 그거를 만든 배우에는 타란티노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을 사랑합니다, 타란티노. 예. 타란티노가 95년도에 이제 펄프 픽션이 깐느에서 대상 받았고 근데 예. 54년에 대상 54년에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95년에 오스카에서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각본상만 받았고 각본상만 받고 그때 대상은 포레스트 검프가 받았죠. 포레스트 검퍼가 받았죠. 저는 역사상 가장 큰 오스카의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식 개봉으로 펄픽션을 가장 먼저 개봉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 5월달에 95년 5월달에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받고 예. 미국에선 그해 말에 개봉했습니다. 아, 예. 근데 한국에서 그걸 수입한 영화사가 M 영화사인데 예. 그 영화사가 개봉한 그해 여름 7월달에 풀었어요. 그러니까는 극장 개봉을 가장 최초로 한 나라는 한국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을 때 타란티노가 펄픽션 할 때만 해도 그저 저수지의 개들로 반짝 빛을 본 데뷔작 한 편 찍은 신출나게 감독에 불과했는데 펄픽션을 가지고 한국에 홍보하러 왔을 때 전국의 기자들이 다 떴어요. 예. 다 떴고 그 힐튼 호텔 그 발룸에서 기자들이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질문을 해대니까는 그때 타란티노가 63년생이니까는 당시에 막 31살, 32살에 어떻게 보면 애송인데 예. 한국에서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나도 한 10분 인터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끝나면서 내가 하나 멘트를 부탁했죠. 야, 다른 거 필요 없고 좀 있으면 우리 채널이 영화 채널이 런칭하는데 인사말이나 하나 해줘라. 그래서 You can catch my movie in catch one 이라는 네. 멘트를 하나 따가지고 나중에 그 채널이 런칭할 때 연락이 틀어먹었는데 사인은 못 받았어도 지금 생각하면 사진이나 하나 찍어놓고 그랬나.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사진을 찍었는데 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폭스코리아 사장 그 친구랑 타란티노 만난 얘기하면서 야 사진을 하나 찍어놓고 그랬지. 이 새끼 이렇게 클 줄 알았으면 물론 지금 뭐 타란티노 만나봤자 야 너 나 20년 전에 만난 거 기억하냐면 누구세요 이러겠지만 어쨌든 한국하고 인연이 많은 감독이기도 합니다. 타란티노. 예. 사진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타란티노. 아이, 나이가 한국 나이로 만 53세야. 이번에 헤이트풀 에잇이 좀 아쉬운 것도 일종의 노쇠 현상이 있던 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무튼 뭐 본인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2편 남았네요. 예. 나는 단언한데 영화 더 찍는다. 중독자는 그렇게 쉽게 못 끊어요. 나도 더 찍을 것 같아. 예.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예. 사실 저희가 그냥 배틀 형식으로 하자고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예. 무리하게 일부러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 그대로 공격을 위한 공격을 했을 수도 예, 있어요. 근데 배틀에 별로 안 셌어. 예, 별로 안 별로 썼어. 하자 그러고 보면 나만 악역하는 것 같아. 뭔 소리야 나도 악역했지. 나름대로 둘만 하고 나름대로 나머지 2명은 점잖은 척. 아니 왜 이래 나름대로 했는데. 영재 본격적인 악역은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타란티노 팬이죠. 그리고 예. 타란티노의 영화와 함께 자라온 세대고
지금은 메이저 감독이 됐지만 타란티노야말로 B급 정신에서 시작해서 메인스트림에 들어간 감독입니다. 정말 우리가 빗자 비디오, 그러니까 시네마테크에서 빗자 비디오 돌려보던 시절의 감독이었어요. 그때 저수지의 개들 정도로 빗자 비디오를 빌려보던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저는 타란티노의 그렇게까지 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란티노의 태도나 애티튜드로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타란티노의 광팬이다라고 말할 수준은 안 되는 게, 제 기준에서는 타란티노는 B급 영화를 좋아해서 B급 영화 비스무리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지 B급 영화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취향에서는. 그게 우리하고 좀 다른 측면이군요. 저는 많은 메이저 자본으로 B급 영화를 여전히 찍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취향에서는 여전히 시작하자마자 두 편의 영화 두 편의 영화만으로 칸 대상을 탄 감독을 어떻게 B급 영화 감독이라고 부르냐. 예. 저는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헤이트풀 에잇 보면서 후기에도 썼는데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가 이 또라이 형 어떻게 하면 좋냐. 나한테 전화해서 그렇지. 이 형 정말 또라이인 것 같아. 여전히 진짜 이 형은 또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똘끼는 존경합니다. 또라이구나. 그래서 우습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감독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타란티노 말고 누가 또 이런 영화 만들겠나 싶더라고요. 오늘 타란티노까지 다루고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피터 잭슨, 샘 레이미, 타란티노 세 명의 공통점은 영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영화를 배우지 않고 무지하게 영화를 많이 본 영화 악동들이라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말이죠. 저는 일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영화계야말로 가장 공평한 곳이다. 학벌이나 인맥이라든가 백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온전하게 자기의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물론 영화판에도 인연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벌로 차별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사회가 영화계거든요. 이게 타란티노의 사회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정말 타란티노 이후로 젊은 감독 중에 이렇게 세계 영화의 어떤 흐름을 한번 이렇게 확 충격을 주는 감독이 거의 없네요. 점점 다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워셔스키 타란티노만큼의 충격은 아니었고 매트릭스가 나왔을 때 새롭다라는 느낌 받았는데 그 뒤로는 제가 영화 보고 나면서 잘 만들었다 이런 건 있지만 충격받은 영화는 타란티노만큼은 없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최근에 뭐 자비의 논란 이런 감독들 조금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걔는 나중에 자비의 논란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재능이 있는 귀여운 청년이야. 아무튼 뭐 상투적인 말이지만 정말 타란티노 같은 감독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발 또라이 감독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더 이상 안 나온다면 타란티노라도 계속 영화를 어떤 영화를 찍든 우리는 지지하죠. 타란티노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오늘 방송 마치죠. 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주제는 저희가 아직 못 정해서 상의를 해보고 뭐 예고 없이 다음 주 녹음하지 뭐. 예고 없이 예고를 아니면 댓글로 댓글 통해서 남기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